자, 안녕하세요. 시험 보는 한국사 선생 원유철입니다. 오늘도 여지없이 시험장을 갔다 왔습니다. 오늘 똑같은 감정을 느끼고 왔습니다. 시험 끝나고 바로 라이브 방송을 해갖고 그때 간단한 해설을 드렸는데요. 지금 이제 전체 문제에 대한 해설을 좀 간략하고 좀 이해가 쉽게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출제 비중을 좀 보자면요, 고대사가 10문제가 나오고요. 그 중에 선사 한 문제, 초기국가 한 문제가 있습니다. 고려시대가 7문제, 조선시대가 8문제 나와서 고려 조선이 좀 비슷하고요. 근현대사가 23문제가 나왔습니다. 그 중에 계양기가 8문제, 그리고 일제가 9문제, 현대가 5문제가 나왔습니다. 계양기 일제 합쳐져 있는 문제가 한 문제가 있고요. 합쳐져 있는 문제가 자 그렇고요. 그리고 기타 궁궐 문제 한 문제가 있고요. 지역사 충주 문제가 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근현대 빼고 전근대만 놓고 봤을 때는 선사하고 초기국가 빼고요.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만 정치, 경제, 사회, 문화로 나눠보자면은 정치사가 15문제, 경제사가 2문제, 사회사가 2문제, 문화사가 4문제 나왔습니다. 능력검정 시험이 좀 쉬워지고 난 뒤에 나타난 특징 중에 하나가 경제, 사회사하고 문화사 비중이 줄었다는 거죠. 예전에 능력검정 시험은 문화사 중에 사진 문제가 10문제씩 나왔었어요. 사진으로 물어보는 것만, 문화재 사진으로. 이제 그게 빠지면서 정치사 일변도로 문제를 출제하고 있는데요. 이제 이러면서 능력검정 시험이 조금 더 수월한 시험으로 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 심화 기본 체제로 바뀌면서 경제사, 사회사 분야가 조금 다시 좀 두드러지지 않을까, 경제사회 문화가 하는 기대를 약간 했었는데, 워낙 그 국사편찬위원회 그 취지 자체가 그냥 많은 사람들이 접할 수 있게 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정답률을 응시생의 50% 이상으로 맞추려고 하는 게 목표다 보니까는 심화를 바꾸고 난 뒤에도 47에 48에도 보니까는 여전히 그렇게 난도를 많이 높여갖고 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천천히 문제를 한번 좀 풀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보도록 합시다. 1번의 키워드는 저기죠. 농경과 정착생활이 시작되었다라는 거죠. 신석기 말하는 거죠. 자, 1번은 구석기에, 2번은 청동기에, 거푸집은 청동기 때부터 나왔고요. 세영동검 진짜 간건 이제 철기 때입니다. 초기 철기 때. 자, 거푸집이 있어야지 금속을 만들 수 있겠죠. 우리나라에서 발견된 거푸집이 철기 때라는 거고, 거푸집은 청동기 때부터 나옵니다. 자, 빗살무늬톡 이게 맞죠. 자, 5번은 철기 때를 말합니다. 자, 답은 4번이고요. 자, 2번에 보시면은 상가, 고추가 밑에 사자, 조이, 선인 이러는 거 있죠. 고구려의 관직이죠. 고구려 말합니다. 자, 1번 약탈 경제를 보여주는 사례 중에 하나다. 부경이라는 창고가 있다는 거죠. 2번은 부여죠. 3번은 옥저입니다. 자, 우리나라 특징이 뭐 전생에 마찬가지겠죠. 자, 이게 나라가 힘이 없으면 조공을 바치게 되는데, 조공을 바칠 때 진짜 힘이 없으면 사람까지 바치게 돼요. 그 사람 중에 대표적인 게 여성입니다. 여성. 그 여성을 다른 나라에 바칠 때 나타나는 결혼 풍습이 있는데요. 그게 빨리 결혼시키는 겁니다. 원간석비 때 좋은 풍습이 있었고요. 그리고 일제 강점기 때 잘 알듯이 그 위안부라는 게 있었고요. 일본 놈들이 우리나라 사람을 강제로 잡아다가 성노예를 시킨 그 일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때는 옥저란 나라가 고구려한테 여성을 뺏겼었어요. 그래서 나타난 게 뭐냐면은 이때 정식 결혼은 아니고요. 미리 며느리 삼는 겁니다. 미리 며느리. 그러니까 이렇게 남자가 생기면은 그 남자가 있는 여자는 데려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옥주에서 나타난 풍습입니다. 자, 4번은 동해죠. 자, 5번은 사만을 말합니다. 답은 1번이고요. 3번에 보시면 김해 대성동 고분군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세 번째 김수로 왕, 금강가야를 말합니다. 금강가야. 우리 가야에서 갑옷이 발견돼 갖고 가야가 철의 왕국임을 입증을 했는데요. 철의 왕국임을. 가야 갑옷의 특징이 판갑옷이에요. 판갑옷. 자, 갑옷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에 판으로 된 게 있고요. 비늘처럼 돼 갖고 비늘처럼 돼 갖고 하나하나 이렇게 붙여 만드는 게 있어요. 근데 가야는 판갑으로 돼 있습니다. 판갑옷으로 철판으로 만든 게 있다. 3번이 가야 겁니다. 자, 1번은 백제고 2번도 백제죠. 1번이 산수문전, 2번이 칠지도입니다. 4번이 그 석수라고 해갖고요. 돌로 만든 짐승인데, 무덤에서 돌로 만든 짐승이 크게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하나가 발해거, 하나가 백제개인데, 발해거는 용맹한 사자처럼 생겼어요. 근육줄의 사자, 돌사자가 나오고요. 여기는 정체를 알 수 없는 동물인데, 그래서 그냥 석수라고 합니다. 이게 무덤을 지키는 짐승이다 해갖고 진묘수라고 돼요. 묘수, 지킨다, 진묘수라고 합니다. 얘는 정체를 알 수는 없지만은 조금 예쁩니다.
발에는 좀 무섭게 아주 늠름하게 생겼다면은 예뻐요. 머리에 핀도 꽂았습니다. 이게 백제 말합니다. 무령왕래에서 나온 겁니다. 5번이 발에예요. 5번이. 그 두 개를 좀 대비해서 내기도 합니다. 예전에 그 사진으로 문화사 문제 많이 낼 때는 이런 거 대비해서 내기도 했었어요. 많이 냈었습니다. 답은 3번입니다. 자, 4번에 보시면은 가에 백제왕 모대라고 있는데 이 사람 이름이 모대인데 아닙니다. 잘합니다. 웅진시기인데요. 웅진시기 때 그 암울했던 시기를 극복한 게 동성왕이에요. 모대 아닙니다. 잘해요. 자, 근데 이 사람이 웅진시기 때 암울함을 잘 극복하다가 이 사람 역시 피살돼요. 그래서 웅진시기의 암울함을 극복한 사람을 우리가 무령왕으로 기억을 하는 겁니다. 이 사람 아들인 무령왕으로 꽤 많은 업적을 남겨요. 귀족들한테 당하던 왕권이 추락했었던 그 왕권을 크게 되살렸던 왕입니다. 모대 아니에요. 잘합니다. 자, 이벌찬 비지의 딸을 받아들였다. 그 신라랑 결혼 동맹 체결했다는 겁니다. 동성왕 때 말합니다. 493년에 결혼 동맹을 체결한다. 자, 나번에 보시면은 왕이 직접 보병과 기병 50명을 데리고 왔다. 이것도 키워두고요. 신라 복병 만나서 죽었다. 자, 우리 백제왕 중에 다른 나라한테 죽은 사람이 둘밖에 없어요. 고구려한테 죽은 사람이 장수왕 때문에 계로왕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장수왕 때 고구려 군대한테 죽었다. 계로왕. 고구려 군대한테 죽었다 그러면 무조건 오색입니다. 계로왕이고 장수왕 때 말하고 신라 군대한테 죽었다 그러면 성왕 때입니다. 진흥왕 때 말이에요. 진흥왕 때. 신라 진흥왕 때 신라 군대한테 죽은 거죠. 딱 두 번 있습니다. 백제 왕이 다른 나라 군대한테 죽었다. 딱 두 번 있습니다. 하나는 오색이 고구려, 하나는 육색이 신라한테 죽은 게 있다. 성왕입니다. 자, 성왕하고 진흥왕하고 연합해서 고구려 영토를 뺏었다가 한강역을 되찾았다가 신라 왕한테 배신당해갖고 죽은 겁니다. 배신당해서 너무 열이 받아서 관산성에 복수하러 나갔다. 관산성 전투에서 어이없게 죽게 된 겁니다. 어이없게. 답은 5번입니다. 자, 낙랑군 축출은 4세기 초반 미천왕 때고요. 동진으로부터 불교 수용한 건 4세기 후반의 침류왕 때입니다. 신라가 고구려 도움으로 매를 격퇴한 것은 5세기 초반의 광개토대왕, 신라 뇌물마리간 때고요. 자, 4번에 고구려가 동옥조를 정복하고 영토를 확장한 것은 1세기 태조왕 때입니다. 고구려 태조왕 때. 답은 5번. 자, 5번 한번 볼까요? 5번. 자, 당에 파견되었던 이찬 김춘추. 세 번째 끝에 태종의 군사적 지원을 받았다. 키워드 다 제시했죠. 자, 제가 7세기를 설명할 때 있죠. 그 삼국 시대는 세나라 시대죠. 자, 그러다 보니까는 관계사를 되게 잘 냅니다. 자, 근데 7세기로 가면은 이게 세나라가 아니라 제가 이거를 사국시대라고 표현하거든요. 중국이 끼어듭니다. 중국이. 수나라가 589년에 생겼다가 자, 그다음에 이제 당나라가 생기게 되는데 자, 이 친구들의 통일이 한반도에 영향을 되게 많이 미치게 돼요. 자, 이때 7세기 때 고구려 왕, 백제 왕, 신라 왕이 있는데 이게 한국 정치에 영향을 크게 많이 미친다는 겁니다. 자, 이때 왕이 고구려는 영양왕이 있었고요. 자, 이때 왕이 백제는 무왕이 있었고 신라는 진평왕이 있었습니다. 자, 요 사람들이 수랑 일단 관련되는 거고, 자, 무왕은 이때까지 이어집니다. 당나라 때까지. 자, 그럼 영유왕이라는 사람이 당나라가 건국할 때 딱 등장하고요. 618년에. 자, 진평왕도 당나라 때까지 존재합니다. 자, 그러다가 신라에서 여왕이 등장하면서 신라 왕권이 이제 크게 좀 위협을 겪게 돼요. 여자 왕을 인정하지 못하겠다라고 하면서 안팎으로 위협을 겪게 됩니다. 안에서 위협받는 게 뭐냐면요, 귀족들이 왕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심지어는 반란까지 일으킵니다. 이게 비주얼 담당 비담의 난이라고 하는 겁니다. 염종과 비담의 난. 자, 그리고 바깥으로는 고구려하고 백제가 되게 힘센 남자들이 등장합니다. 그게 여기 연개소문이고요. 연개소문이 영유왕을 죽이고 정권을 잡게 되는데 이 사람이 세운 왕이 보장왕입니다. 내가 왕위는 보장해줄게. 네가 마지막 왕해라. 보장왕 마지막 왕입니다. 자, 그리고 백제 마지막 왕이 의자왕인데요. 의자왕이 왕이 된 것은 이제 641년인데 642년에 친위 쿠데타로 이 사람들이 권력을 공고하게 하게 돼요. 둘 다 쿠데타로 이제 권력을 공고하게 합니다. 이 사람들이 신라를 그렇게 괴롭히네요. 여왕이었었던 시기에. 자, 이때 괴롭혔었던 전투를 대야성 전투라고 하는데 아주 유명한 전투입니다. 경상남도 합천에 있는, 경상도와 전라도 경계쯤에 있는 도시인데 여기를 점령하면은 이제 경상도까지 들어온 겁니다. 백제 군대가 경주 코앞까지 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라한테는 엄청난 위기였었어요, 이게. 자, 이 위기 때 누가 실수하냐면은 김춘추의 사위가 대야성 성주였었는데 이 사람이 자기 부하의
와이프를 강간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하의 와이프 강간 때문에 이 부하가 그때는 상관이니까 어쩌지 못했다가 백제군이 쳐들어왔을 때 백제군한테 내통해갖고 성문을 열어줘요. 그래서 어이없이 죽게 됩니다. 사실은 이 책임이 누구한테까지 번질 수 있는 상황이냐면은 김춘추한테까지 번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김춘추가 이래 죽나 저래 죽나 목숨 걸고 뭐에 나섰냐면요, 이제 외교에 나서게 돼요. 청병 외교에, 군대를 청하는 외교에. 자, 그 중에 먼저 찾아간 게 연개소문을 찾아갔었는데, 연개소문은 이걸 거절합니다. 거절하고 오히려 백제하고 같이 손잡고 다시 전투를 일으키는데 이걸 당항성 전투라고 해요. 김춘추를 무시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자 이제 큰일 났습니다. 신라가 잘못하면 이제 무너지게 생겼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라가 이제 당나라한테 굉장히 어필을 많이 하게 되는데, 당나라는 어떤 나라냐? 수나라가 고구려를 정벌하다가 얘가 이제 망하잖아요. 이때 정벌 할때 당나라 당태종의 아버지가 장수로 참여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나라는 고구려를 정벌하지 못한 게 이제 해묵은 과제였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태종은 고구려를 정벌하려고 했었는데, 이게 명분이 없이 싸우는 전투는 사람들이 힘을 모으기 쉽지 않단 말이에요. 아무리 힘이 세도. 그래서 명분만 노리고 있었는데 명분이 생긴 겁니다. 연개소문이 집권하고 난 뒤에 천리장성을 축조하면서 당나라하고의 적대관계를 만들어가고 있었고요. 신라가 와서 도와달라 자꾸 부탁을 하니까 명분이 생긴 거예요. 야, 너네 싸우지 마. 싸우면 혼나 하는데 연개소문이 의자왕이 무시하니까는 옳거니 하면서 싸우게 된 게 645년에 당태종의 침입이었었습니다. 그래서 당나라와도 전쟁을 또 하게 돼요. 근데 이 전쟁마저 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애들이. 자, 이때 김춘추가 이제 마음을 먹고 본인이 직접 당나라로 가게 되는데요. 이게 648년입니다. 이때 당나라 황제를 설득해 갖고 그 유명한 나당 연합을 이뤄냈다라고 해요. 당나라의 군사 지원을 얻어내게 됩니다. 자, 이겁니다. 김춘추가 당에 갔다 그러면 이때 말하는 겁니다. 김춘추 당에 갔다. 648년. 답은 2번이 되겠죠. 그 당나라 군대 끌고 와서 이제 고구려 멸망시키고 백제 멸망시키고 한 겁니다. 황산벌 전투가 백제 멸망시키기 직전에 있었던 거고, 평양성 함락이 고구려 멸망시킨 겁니다. 평양성 함락 직전에 연개소문이 죽어요. 악마의 숫자 666년에 연개소문 죽으면서 자식들 간에 내분이 발생해갖고 이제 더 이상 막지 못하고, 수나라도 막았고 당나라도 막았어, 당태종도 막았었는데 이 나당연합군은 결국 막지 못하고 고구려가, 그 찬란했었던 고구려가 망하게 되는 겁니다. 답은 2번입니다. 자, 6번 한번 볼까요? 김음들 반란, 국학 세웠다, 오소경 설치했다, 달굿벌 천도 시도했다. 신문왕이죠. 자, 3번에 신문왕은 이제 새로운 관료들을 채우게 되는데요. 선덕여왕, 진덕여왕으로 이어지는 여왕들의 시기에서 신라도 드디어 이제 머슬람이 등장합니다. 신라도 머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강력한 남자들이 등장하는데, 그 강력한 남자가 누구냐면은 무열왕이었었어요. 이 무열왕, 문무왕이 등장하면서 이 사람들이 뭘 하게 되냐면은 내부적으로 괴롭히고 있었던 귀족들을 죽이고요, 외부적으로 괴롭히고 있었던 백제하고 고구려를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신라만 남게 돼, 신라만. 자, 그래서 이때까지는 아직까지는 외부와 전쟁하던 시기라 내부 귀족들을 많이 죽이진 않았고요. 문무왕 때 전쟁이 끝납니다. 무열왕 때 백제 멸망시키고요, 문무왕 때 고구려 멸망시킵니다. 자, 그리고 문무왕 아들인 신문왕은 이제 타겟이 누구냐면은 내부의 적을 이제 잡으러 가는 겁니다. 내부의 적. 이게 김음돌의 난입니다. 자기 장인을 죽여요. 그러니까 나는 화나면 우리 식구까지 죽일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나는 화나면 진짜 무서워, 우리 가족도 다 죽일 수 있어,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이 모반 사건은 반역이 일어난 게 아니에요. 반역을 꾀했다는 겁니다. 상상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닐 수도 있어요. 이 핑계로 김음들과 연루됐다라고 하는 사람들, 귀족들을 막 죽여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부의 적들을 잡은 사람이 신문왕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공식 하나만 알려드릴 건데, 이제 무슨 공식이 있냐면은, 우리 한국사에서 숙청이라는 말이 등장할 때는요, 우리 국어에서는 숙청이 죽이다는 뜻이잖아요. 한국사는 숙청이 정확한 뜻이 뭐냐면은 교체란 뜻입니다. 교체. 그러니까 죽일 사람 죽이고, 다 죽이면 정치인 누구랑 합니까? 정치할 사람 있어야 되잖아요. 죽인다는 말과 채용한다는 말이 같이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신문왕 때 새로운 관료층을 채용하고요, 주로 육두품 출신의 관료층을, 귀족들은 대거 죽여나가게 됩니다.
새로운 관료층을 채용하면은 봉급제도도 바뀌어야 되거든요. 옛날에는 봉급제도가 토지제도였었습니다. 그 토지제도도 바뀐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바꿨기 때문에 토지도 바뀌었다. 아시겠죠? 자, 3번에 관료전을 지급하고 노급 폐지했다. 노급이 귀족이 받던 거고 관료전이 육두품 같은 문무 관료들이 받는 겁니다. 육두품을 문무 관료로 만들려고 했었던 겁니다. 3번이죠. 자, 1번은 지증왕 때고요. 자, 2번은 진흥왕 때고 4번은 뇌물 마리간 때 처음으로 마리간칭을 사용합니다. 자, 4번, 5번은 버풍왕이고요. 7번 볼까요? 자, 해인사 묘길상 탑기라고 해갖고요. 최치원이 쓴 글입니다. 신라 하대 때 상황을 잘 보여주는 겁니다. 당나라에 있었던 혼란한 상황이 재난 재앙들이 이게 한반도로 넘어왔구나 이런 글을 써놓은 겁니다. 자, 그래서 신라 하대를 묻고 있는 겁니다. 자, 1번에 의창. 이 창이라는 제도는 중세 제도입니다. 고려 때 처음 생긴 거고요. 고려 성종 때 처음 생깁니다. 2번이 맞죠? 원종과인호. 우리나라 기록상 최초의 밀란입니다. 이게. 그래서 처음으로 애원했다라고 해요. 처음으로 애원했다. 이게 다시 여왕이 등장했을 때 이제 이 신라를 부정하는 밀란 세력들이 막 등장하게 돼요. 그 중에 기록상 처음인 겁니다. 진성여왕 때입니다. 자, 3번은 백제 부흥운동 말하는 거고요. 자, 4번은 인종 때, 고려 인종 때 말합니다. 자, 5번은 몽골 침입기 때, 무신집권기 때 말합니다. 최후 때. 답은 2번입니다. 자, 8번 보시면요. 일본하고 고려라는 말을 서로 주고받은 나라는 발해입니다. 발해. 발해도 일본한테 우리는 고려다라고 했었고 일본도 발해를 고려라고 불렀었습니다. 일본하고 서로 고려라고 주고받은 나라가 누구다? 발해입니다. 발해. 자, 1번 보시면 중종대를 두었다. 감찰기구입니다. 맞죠? 자, 2번은 버풍왕 신라입니다. 3번도 신라입니다. 신문왕 때 만든 통일신라 때 만든 군사제도입니다. 4번도 신라고요. 자, 5번도 신라입니다. 상수리제도 문무왕 때 시행합니다. 답은 1번이고요. 자, 9번 한번 볼까요? 경주. 자, 1번 천마총에서 천마도가 나오죠. 이거 벽화 아니라는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벽화가 아니라 우리 여러분 트럭 보면은 그 바퀴 뒤에 진흙 튀지 말라고 이렇게 그 고무판 대는 거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비슷한 겁니다. 말도 안장 밑에다가 축 늘어뜨려 갖고 다리에 진흙 튀지 말라고 붙이는 게 있어요. 그걸 다래라고 합니다. 다래. 장리라고도 하고요. 거기다 그린 겁니다. 거기다가 천마도 그림 두 편이 나옵니다. 자, 2번 봅시다. 자장의 권위로 만든 것은 황룡사 구충탑입니다. 이것만 만들면은 주변 국가가 자장해질 것입니다 하면서 만든 겁니다. 선덕 여왕한테 권위해서 만든 거죠. 황룡사 구충탑 주변에 9개 국가 내지는 부족이 자장해질 것이다. 첨성대는 천문기구고요. 3번에 봅시다. 나무로 만든 13m 주사위 출토되었다. 이 당시 귀족들이 했었던 게임을 잘 보여주는 겁니다. 어떤 유흥을 즐겼냐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소위 말하는 안압지에서 나오죠. 안압지의 정확한 명칭은 월지입니다. 월지. 달처럼 돼 있다라고 했고요. 안압지는 조선시대 그 시 쓰던 사람이 붙인 이름이었었어요. 이제 그게 실제 이름처럼 이제 굳어지게 됐던 겁니다. 임해전도 정확히는 동궁이라고 해요. 동궁과 월지가 정확한 표현입니다. 자, 4번에 봅시다. 돌을 벽돌을 보는 다음에 쌓아올린 탑이 있었다. 이게 분황사지 모전석탑 말하는 거죠. 모전석탑 말하는 거죠. 전이 벽돌이죠. 벽돌을 모방한 석탑 말하는 겁니다. 자, 5번 불국사에 있는 석가탑에서 무구정광대 다라는 게 나옵니다. 그 석가탑이 3층 탑입니다. 답은 2번이고요. 10번 볼까요? 자, 공사는 팔공산 말하는데요. 대구입니다. 자, 견훤이가 경주를 침공하자 경주에 있었던 신라 왕이 왕건이한테 SOS를 칩니다. 그래서 경상도에서 후백제 군대와 고려 군대가 맞붙게 돼요. 대표적인 두 개의 군대가 있는데 그거 합치면 공고라고 합니다. 공고. 둘이 사이가 공고해지는 게 아니라 싸우는 거야. 신라하고 고려는 사이가 아주 공고해집니다. 그걸 계기로. 그중에 공산 전투는 왕건이가 죽을 뻔했었던 전투예요. 그 신순경과 김락이라는 두 장수가 왕건이 대신에 왕건이 옷을 갈아입고 저쪽으로 도망가면서 후백제 군이 저쪽을 쫓아가고 대신 죽고요. 저 사람들이 왕건이 겨우 빠져나가게 됩니다. 자, 그랬다가 안동 고창 전투부터 이제 왕건이가 이기기 시작해서 후백제를 이제 고려가 압도해 나가기 시작하게 됩니다. 아주 유명한 전투들입니다. 신라 왕이 고려 후백제 군대한테 침공을 받자 누굴 불렀다? 고려 군대를 불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려 군대와 후백제 군대가 경상도에서 싸운 두 전투가 있다. 이걸 공고라고 합니다. 공고. 대구 팔공산 전투, 안동 고창 전투라고 합니다. 자, 그중에 공산 전투입니다. 견훤이 경주를 침공했었던 927년 그 해에 있었던 겁니다. 그 해. 자, 나는 선산 1, 2천 전투라고 하는데 이 신검이 항복했다. 이 마지막 후백제 멸망을 말하는 겁니다.
936년에 멸망합니다. 후백제가 멸망하기 직전에 신라가 먼저 멸망하는데 신라는 싸워서 망하는 게 아니라 갖다 바칩니다. 왕과 신라의 신하들이 왕건한테 가고 안녕하세요 인사하면서 왕건의 신하가 될 것을 약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신라를 갖다 바쳤다. 신라 귀부 사건이라고 해요. 귀부. 935년에 있었던 겁니다. 자, 이렇게 신라 왕이 찾아오자, 한때는 자신의 왕이었었는데 이 나라의 대빵이었었는데 그 대빵이었던 사람이 자기를 찾아오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는 왕건이가 신라 왕의 존재를 어느 정도는 인정해줘요. 그 경상도 지역은 당신 줄 테니 당신이 마치 자기 시급처럼 사용을 하세요 하면서 줍니다. 그 신라라는 나라, 경상도라는 지역을 경주라고 하나의 주를 만들어 갖고 이 사람을 이쪽의 대표자로 임명을 해줍니다. 그렇게 처음 임명해준 직함이 사신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신관. 그러니까 경순왕 김부가 고려의 사신관 제도라는 것에 시초가 되는 겁니다. 왕한테, 신라 왕한테 대우해준다고 해줬었던 게 호족들이 막 귀순할 때 이제 앞으로 야, 네 사신관, 너 거기 사신관 하게 됐던 배경이 됐던 겁니다. 자, 1번은 고려 성종 때고요. 2번이 맞죠. 경순왕 김부가 사신관이 되었다. 이게 신라 왕이 항복했다는 겁니다. 935년이고요. 자, 대공에 나는 신라 해공왕 때를 말하는 거고요. 자, 4번에 궁예가 국고를 태봉으로 바꿨다. 자, 이거는 고려 건국 전을 말하는 겁니다. 왕건이가 고려 건국하기 전을 말합니다. 자, 5번에 쌍기, 고려 광종 때고요. 쌍기 때면 광종 때. 답은 2번입니다. 11번 한번 볼까요? 군사 조직. 삼별초 말하는 거죠. 삼별초. 세 번째 줄 강화도 진도에서는 배중순이, 제주도는 김통정이 중심으로 싸웠다. 1번이 맞죠. 자, 2번은 광군이고요. 3번은 항복이라고 합니다. 항복이 별무반입니다. 여진을 항복시켰던 군대죠. 항마군, 신보, 신기, 항복이. 자, 4번은 유사시의 향토방위를 받는 예비군이었었다. 조선의 잡색군을 말합니다. 자, 5번에 옷깃색을 기준으로 국외부터 편성했다. 이걸 신라 구서당이라고 합니다. 신라 구서당. 옷깃을 금이라고 해요. 금. 그래서 5개 색깔로 나누는 겁니다. 백금서당, 청금서당, 황금서당, 뭐뭐큰 옷깃 금자를 써갖고 옷깃으로 나눈 겁니다. 신라의 구서당을 말합니다. 답은 1번이고요. 자, 12번 보시면은 고려시대 교육. 자, 고려시대 가면은 이제 학교 제도가 발달하게 되는데, 자, 중세부터는 중세의 왕들이 신하와 왕의 관계를 새로 설정하려고 합니다. 자, 왕과 신하 관계를 새로 설정하는데 최고의 좋은 사상이 뭐가 있냐면요. 자, 이 신하들을 그냥 갈군다고 얘들이 그냥 항복하는 건 굴복하는 건 아니잖아요. 사상이나 종교를 활용하면 그걸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 중에 서열 관계를 가장 강조하는 사상이 뭐냐면은 유학입니다. 유학. 그러니까 유학이 이 땅에 퍼지기만 한다면은 왕과 신하는 어떻게 될까요? 충성과 복종하는 관계, 충성하는 관계로 바뀌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중세 들어가고 나서 귀족 사회인 신라가 무너지고 나서 중세 들어가고 나서부터는 유난히 왕들이 유교를 보급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게 돼요. 그게 고려인데, 자, 고려 중에서도 있죠. 고려 중에서도 특히 그 학교를 보급하려고 노력했었던 두드러진 왕이 몇 명 있다는 거죠. 두드러진 왕이. 자, 그걸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 고려 시대 학교라는 게 뜨면은 탁탁탁탁 나와야 되는 왕이 있습니다. 자, 그게 누구냐면 그게 성종입니다. 자, 근데 안타깝게 문종이라는 사람 때 보면은 사립학교가 너무 많이 생겨요. 자, 우리 한국에서 사립학교는 파벌만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이게 문벌을 많이 만들면서 지들끼리 뭉쳐요. 제가 흔히 국가를 표현할 때 삼각형으로 표현하는데, 이게 왕이고요, 이게 관료인데, 그리고 이게 백성입니다. 자, 왕한테 권한이 있어야 되는데 얘들이 파벌을 만드니까는 얘들이 이제 왕도 무시하고 지들끼리 또이또이 뭉치는 겁니다. 이거 안 되겠네. 그래서 다시 왕과 신하 간의 관계를 설정하겠다 해서 왕이 다시 유학을 키워나가요. 국립학교 위주로 유학을 키워나갑니다. 왕의 학교 위주로. 자, 그게 문종 뒤에 나오는 왕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 문벌 귀족들하고 싸우기 위해서 국립학교 강화책을 폈던 겁니다. 그 사람들을 숙예인이라고 해요. 숙예인. 자, 이때 만든 학교가 중앙이 만든 게 국자감이요. 자, 지방이 만든 게 향교라고 합니다. 향교. 자, 향교라는 명칭이 실제 등장하는 건 아니고요. 자, 이때 자, 지방의 박사, 12목의 박사를 파견했다는 말이 있어요. 자, 이걸 근거로 박사가 갔다면 가르치는 장소가 있었을 거 아니냐, 근거로 향교가 이때 세워졌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여기는 국자감에다 서적표라는 출판소를 만들어주고요. 자, 예종 때 많이 만들어지는데
칠량청과 감동했다라고 하거든요. 칠량청과 감동. 관악에 칠제 만들었다. 사립학교가 잘 풀렸었던 이유가 구제학당이라는 게 있었는데요. 시험에 딱 나오는 것만 쪽집게 강의라니까는 이게 잘 풀렸던 거예요. 관립학교는 이제 사람들이 다 떠나고 사립학교가 엄청 흥성하게 됩니다. 자, 그걸 그대로 벤치마킹한 겁니다. 자, 돈으로 꼬십니다. 양연고 장학금으로 청연각 보문각이라고 해갖고요. 궁궐내 학문연구기구를 만들어 갖고 너희를 채용하겠다는 의사표시를 명확하게 합니다. 자, 그리고 과거 응시자는 국자감을 일정 기간 수학해야 하지만 응시 자격을 주게 돼요. 그래서 어느 정도 국립학교를 다시 키웁니다. 예종이라는 사람 때. 자, 우리 흔히 예부라고 할 때 예부가 담당하는 게 예의를 담당하기도 하지만요, 이게 교육과 과거에 관한 일을 담당하는 걸 예부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왕도 있잖아요. 교육에 관한 업적을 남기고 죽은 왕한테 일을 성자 써갖고 제도를 완성한 왕이다. 성종이라고도 하고요. 예종이라고도 합니다. 예종. 성종하고 예종에는 제도가 정비됐다. 특히 예종은 무슨 제도가? 교육 제도가 정비됐다는 말이 포함되어 있어요. 자, 인종 때는 경사 6학 국자감의 6개 단과 대학을 만듭니다. 처음 만든 건 아니고요. 성종 때 이미 만들었다라고 하는데 그걸 다시 정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향교를 넓혔다. 지방의 향학을 넓혔다라고 합니다. 지방 학교를 넓혔다. 그러니까 이때가 좀 유난히 많아요. 이때 꽤 좀 성과를 냈다라고 합니다. 자, 감동은 뭐냐면은 감무라는 지방관을 파견했다는 거고 동북구성 획득했다라는 겁니다. 동북구성. 요까지 외우면은 외우기 쉽거든요. 7가지 빛깔의 맛있는 과일 주면서 사립학교 과들애들을 좀 꼬시는 겁니다. 걔들이 감동했다는 거죠. 그래서 국립학교 다시 오는 겁니다. 국립학교 다니면은 왕한테 중성하고 사립학교 다니면은 지들끼리 파벌 만들고 그러는 거거든요. 예종 때 어느 정도 성과를 거뒀다. 예부, 예종, 예자 들어가는 왕의 특징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보시면은 1강 보시면은 개경의 국자감, 12모의 경학박사, 성종 때 말하는 거고 2강 이제는 문벌규칙이 발달하는 거, 즉 사립학교 번창하는 걸 말하는 거고 3강은 그것에 대한 대응책으로 관악진흥책이 나타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자, 이번에 전문강좌 7제 만들었다. 이게 맞죠? 답은 2번입니다. 자, 서원은 조선 용어고요. 16세기에 처음 생기는 거고요. 경당은 고구려입니다. 경당은. 자, 5번은 신라 원성왕 때고요. 자, 일본에 당의 유학생 파견했다는 것은 당나라는 고려 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고려 전에 있었던 나라입니다. 신라 말하는 거고요. 자, 13번 한번 볼까요? 13번 첫 번째 줄에 보시면은 바야흐로 금이 번성해서 금동그라미 쳐보세요. 금. 자, 여진이 국가를 처음 만든 것은 금나라 때인데 우리나라 예종 때입니다. 12세기 때 처음 만들어요. 이 국가. 여진애들은. 자, 이런 여진이 우리나라한테 신하가 되라라고 요구했던 것은 인종 때입니다. 그러니까 금 플러스 신하, 금 플러스 군신관계, 금 플러스 4대 관계라는 단어가 뜨면은 무조건 인종 문제, 인종 문제 아주 잘 나옵니다. 금나라가 우리한테 4대하라고 요구했다, 우리한테 신하가 되라 요구했다 그러면 무조건 인종 문제입니다. 자, 인종 문제죠, 인종. 자, 맨 끝에 윤원이 묘지명, 윤관 아들입니다. 윤관 아들은 자부심이 있었어요. 왜 우리가 4대하냐? 안 됩니다. 했던 사람입니다. 네, 다음 3번이죠. 인종 때를 묻고 있으니까. 자, 별무반 설치가 숙종 때요. 무신정변이 의종 때 발생하거든요. 그 사이가 맞습니다. 자, 14번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줄 중서문화상과 중추안의 고위 관인들이 모여서 주로 국방과 군사를 다루었다. 도병마사 말하는 거죠. 도병마사. 3번에 원간섭기에 도평원서 개편되었다. 맞죠? 3번입니다. 자, 1번은 조선시대 한성부를 말하는 거고요. 자, 2번은 홍문관. 4번은 고려시대 3사를 말합니다. 3사. 자, 5번은 고려나 조선의 언론기구를 말합니다. 언론기구. 답은 3번이고요. 15번 한번 볼까요? 자, 문종의 아들이다. 국청사를 중심으로 천태종을 개창했다. 의천 말하는 거죠. 의천. 선봉사에 대각국사 비가 있습니다. 대각국사 비가 몇 개 있어요. 자, 그래서 문종 때부터 숙종 때까지 활동했었던 승려입니다. 문숙이 때 활동했던 승려입니다. 문숙이. 문종의 아들이자 숙종의 동생입니다. 여기서 활동했었던 승려인데 이 사람 뭐 했냐라는 걸 물어보는 겁니다. 1번은 균여입니다. 자, 2번 수선사 결사. 결사운동은 무신집권기 때 있었던 겁니다. 그중에 수선결사는 진울입니다. 3번에 선문영송집은 유불일시설. 회심이라는 사람이 만든 거예요. 자, 우리 선종승려들은 책을 잘 안 씁니다. 근데 선종승려 중에 진울은 책을 참 많이 써요. 그러니까 진울책을 외우셔도 되고요. 회심책을 좀 외우면 편한데 회심은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진울 스님이 불교를 통합하고 난 뒤에 해심은 원래 유학자 출신이었거든요. 유학자가 머리 깎고 중이 된 겁니다. 불교 통합 다 됐으니까 우리 유학도 통합 좀 해염 했다라는 겁니다. 유학도 통합 좀 해염. 자, 해심 염송집 선문 영솜집. 우리 유학도 통합 좀 해염 하시면 됩니다. 유불일치설. 자, 4번에 봅시다. 이련이죠. 자, 5번이 맞습니다. 교관 겸수를 지시했다. 그래서 교선 통합을 이끌었다는 거죠. 교선 통합을. 답은 5번입니다. 16번 볼까요? 자, 처음으로 직관과 상관의 각품의 전시가를 지정했다. 경종 시정 전시가 말하는 거고요. 자, 문종 때 양반 전시가를 다시 고쳤다. 경전 전시가를 말합니다. 근데 이거는 고려를 묻고 있죠. 자, 일본에 뭐뭐 부자 들어가는 지방이 있다면 고구려하고 발해인데요. 그중에 솔빈부는 발해 말합니다. 뭐뭐 부자 들어가는 지방이 나오면은 고구려 아니면 발해입니다. 자, 이번에 청해진 자 장보고 신라 때 말하는 거죠. 신라 흥덕왕 때 만들어진 거고. 3번에 동시선 설치되었다. 지증왕 때고요. 4번이 맞죠. 건원중부 고려 성종 때 만들어진 겁니다. 자, 이번에 설점수대제는 광산이 민영으로 바뀌었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광산의 민영제 조선 후기 때입니다. 답은 4번이고요. 자, 17번 한번 볼까요? 고려시대 민상안정 감염병 확산 대처하기 위해서 구제점 설치하였다. 이 고려시대 사회제도를 물어보는 거죠. 자, 1번 상평창 있었습니다. 2번에 해민국 있었고요. 3번에 동서대변이 있었습니다. 향약집성방은 조선시대 세종이 기존에 있었던 의서를 집대성에서 만든 겁니다. 집대성 집성방이라고 합니다. 세종 때입니다. 자, 5번에 제위부 있었죠. 고려 광종 때 만든 겁니다. 답은 4번이고. 자, 18번 한번 볼까요? 18번 그 제시문에 속에 보시면은 큰 복을 누린다라고 되어 있죠. 큰 복을 누린다. 주요 관람 경로 보시면은 광화문, 근정전, 그리고 경회로 같은 게 있죠. 경복궁이죠. 그 건청궁이 명성황후가 시해된 곳입니다. 을미사변에 벌어졌던 곳이에요. 자, 1번 봅시다. 자, 고종이 아간파천하고 난 뒤에 돌아온 곳이 어디냐면요. 덕수궁으로 돌아옵니다. 경운궁으로. 경운궁. 덕수궁 뒤에 그 정동길이 당시 외국인들이 많이 살던 곳이었습니다. 외국 공사관 밀집 지역이었거든요. 그래서 다시 언제든지 공사관으로 탈출할 수 있는 덕수궁, 경운궁으로 온 거예요. 경운궁으로. 경복궁으로 간 게 아닙니다. 자, 1번은 경운궁입니다. 자, 2번 태조 때 한양으로 천도하면서 그때 만들어진 거고. 자,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왕기, 야 니네 망했어 임마, 그걸 보여주려고요. 일반 서민들이 범접할 수 없는 공간, 궁궐이라는 공간을 아주 더럽게 개방을 시킵니다. 하나가 박람회를 열어요. 지금 말하면 엑스포인데, 그러니까 조선에 있는 각종 물산들을 전시한다라고 해갖고 경복궁에다가 개우리, 돼지우리, 소우리 같은 걸 만듭니다. 그러니까 니네 끝났다는 것을 되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창덕궁 옆에다가는 창덕궁에 있는 순종을 위로한답시고 창경궁에다 뭘 만드냐면요, 창경원을 동물원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동물원과 식물원으로. 그러니까 벚꽃 많이 심었었어요 거기다가. 그래서 이 궁궐이 끝났다는 것을 그냥 돈 조금만 내면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너희 나라 끝났으니까 이제 자각해라라는 걸 보여준답시고 한 겁니다. 이 공진이라는 게 지금 말하면 박람회, 엑스포라는 거예요. 엑스포. 자, 4번에 경복궁, 건천궁에 있었던 거고요. 그 3번에 공진회가 경복궁에서 있었던 겁니다. 조선의 각종 물산, 소, 돼지 뭐 이런 것들 다 모아놓고 거기서 박람회에 있었다는 거죠. 자, 5번에 총독구 건물이 세워졌다. 광화문하고 광화문 그 바로 뒤에 그 총독 건물을 만들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허로 없앴죠. 답은 1번입니다. 자, 19번 한번 볼까요? 불시의 지옥설을 논박하며 말하기를. 자, 맨 끝에 삼봉집이라고 하죠. 삼봉집 정도전 말합니다. 자, 조선을 건국하고 난 뒤에 그 불교를 배격하는 유명한 글을, 동양에서 가장 잘 쓰여진 그 불교 교리 비판서라고 합니다. 자, 1번. 자, 우리 조선 시기 때, 조선 초기에 재상으로서 왕한테 왕권의 위협이 되다가 죽은 사람이 둘이 있는데요. 하나가 정두전, 하나가 김종서입니다. 정두전이 죽으면 태종의 등장을 말하는 거고, 김종서가 죽으면은 세조의 등장을 말하는 겁니다. 자, 1번은 김종서 말하는 거고요. 자, 2번은 신숙주 말합니다. 3번은 송시열 말하는 겁니다. 송시열. 명예에 대한 의리를 지켜야 된다는 것을 아주 강력하게 어필했던 겁니다. 명예에 대해서 완전히 이 사람은 그냥 몰입했던 사람이었어요. 명예에 대한 절대적인 복종을. 이게 당시 주류였었습니다. 변화하는 세상에 적응하지 못하고요, 그냥 사대를 온몸으로 지키려 했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주류였었습니다. 주류. 4번 봅시다. 성악 10도, 황도라고 하죠. 황도, 이황입니다. 자, 5번이 맞죠. 조선 경국전. 답은 5번입니다.
자, 20번 한번 볼까요? 자, 15세기 조선의 과학기술. 15세기 때는 그 문신들이 있잖아요. 다른 학문을 이렇게 천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문신들도 다른 학문들, 그 잡학 같은 것들도 공부를 합니다.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는 것들도요. 심지어 농사까지 져요. 강희맹 같은 사람은 퇴직하고 난 뒤에 농사지면서 금량잡록이라는 책까지 쓰고 합니다. 금량에서 쓴 잡스러운 기록이라는 겸손한 표현의 그 농서를 쓰기도 합니다. 자, 세종 때는요, 문신과 무신 중에 뛰어난 과학자가 있었어요. 그 문신 출신의 과학자가 이순지라는 사람이 있었고요. 그 무신, 그 무공도 되게 많았었던 무신 출신의 과학에 공을 많이 세운 사람이 이천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장영실과 호흡을 맞췄었던 사람. 장영실은 잘 아시죠? 천미 출신의 과학자였던 사람. 과학이라는 게 천시되지 않았다는 걸 잘 보여주는 겁니다. 15세기 때는. 그러니까 16세기 때 사림들이 정권을 잡으면서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천시가 되게 돼요. 세종 때를 묻고 있습니다. 자, 1번, 2번, 3번, 5번은 다 조선 후기 때고요. 4번이 세종 때입니다. 답은 4번이고요. 21번 한번 볼까요? 자, 우리나라 4대 사화를 물어보는 건데, 자, 가번에 보면 갑자라고 되어 있죠. 임금은 어머니가 돌아가신 것을 분하게 여기서 이제 했다는 거죠. 이게 갑질사화라고 합니다. 갑질사화. 연산군이 훈구살인 가리지 않고 다 죽인 겁니다. 우리 엄마 죽을 때 뭐 했어? 하면서 한 겁니다. 폐비윤씨 사건이라고도 합니다. 성종한테 폐비됐었던 그 윤씨가, 연산군의 엄마가 폐비되는데 그걸로도 분이 안 풀렸는가 사야까지 내려가고 죽게 돼요. 사실은 성종의 행위라기보다는요, 성종의 대비가 했었다라고 합니다. 그걸 주도하고 했었다라고 해요. 자, 다음에 김종직의 조의 제문이 배경이 됐었던 걸 무오사화라고 하죠. 최초의 사화입니다. 가하고 나가 연산군 때 있었던 겁니다. 그 중에 나가 처음에 있었던 겁니다. 자, 다번에 대윤 소요는 뭐냐면요, 중종 반정으로 중종이 왕이 되고 난 뒤에 그 중종 아들인 인종하고 명종이 있는데 그 두 외척이 생겼거든요. 그 외척 간의 싸움입니다. 명종 때 있었던, 명종 즉위하자마자 인종 외척을 쳐냈었던 사건이 을사사화입니다. 대윤, 소윤, 윤님, 윤원영, 윤씨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자, 라번에 조광조 키워드죠. 자, 이거는 중종 때 말합니다. 중종 때 조광조가 죽은 거 기묘하게 죽죠. 자, 이 네 개를 합치면은 무갑기을이라고 하죠. 무오, 갑질, 무오, 갑자, 기묘, 을사사화, 이걸 4대 사화라고 합니다. 답은 3번이고요. 22번 한번 보도록 할까요? 22번 소현세자가 돌아가셨다네. 자, 이 전쟁에 인질로 갔다가 결국 돌아가셨다. 병자호란 때 인질로 가게 되죠. 병자호란. 자, 1번부터 이괄의 반란세라고 인조반정 직후에 썼던 겁니다. 이괄 반란을 배경으로 이제 정묘호란이 나타났던 거고, 정묘호란보다 센 게 병자호란이 나타납니다. 조선 후기 때 청과 관계에서 대표적인 사건들이 뭐냐면요, 인의정병이라고 해요. 인의정병. 자, 광해군 때까지는 명청 중립의 길을 폈었다면 이 등신이 왕이 되고 난 뒤에, 인조 반정하고 난 뒤에 여기서 뭐가 되냐면요, 이게 역사를 거꾸로 돌린 쿠데타라고 합니다. 친명 배금 정책을 피면서 우리 임진왜란으로 전후 북구를 체하지도 못한 상황에서 다시 백성들을 전쟁에 노출시켰던 겁니다. 이게 종교적인 신념 때문에 이런 짓거리를 했던 거였었어요. 그 피해는 고스란히 백성들이 보게 됩니다. 자, 이 반정에 대한 논공 행상에 대한 불만으로 그 바로 다음에 이괄이라는 사람이 난을 일으키게 되고요. 자, 이괄의 잔당들이 후금으로 투항해서 우리나라 사실을 알려줘, 우리나라 정세를 알려주면서 후금이 쳐들어오게 된 게 정묘호란이고요. 정묘호란 때는 가볍게 치고 나갔다가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맘먹고 들어온 게 병자호란인데, 이때 우리나라 병자가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선정벌까지 가면 이건 효종 때인데, 자, 4대 관계를 이때 맺지만요, 우리가 청나라한테 4대 하기로 이제 약속하지만 내심으로는 그거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북벌을 준비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자, 북벌 준비하는데 그 군대를 청나라가 이제 의심하는 겁니다. 이 자식들 뭐 하나? 그래갖고 이제 우리한테 이제 시킵니다. 마침 그때 러시아하고 싸우고 있었거든요. 군대 보내라 명령하는데 이때 안 보내면은 의심하거든요. 그래서 보내서 청나라랑 싸우겠다는 군대가 뜻밖의 청나라 도와주러 가는 되게 이상한 상황이 됐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가면은 인의정병나라고 해요. 인의정병나. 이게 조선 후기 때 후금 내지는 청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인의정병, 인의정병나. 나선이 러시아란 뜻입니다. 러시아 한자로 썼을 때 나온 겁니다. 이때 장수가 변신이에요. 그래서 변신했다는 겁니다. 청나라 잡으려고 했다가 러시아랑 싸웠다. 그렇게 변신했다. 변급 신유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이게 나선 정벌 두 차례 정벌에 나서게 됩니다. 러시아 정벌에 효종 때입니다. 그거는 저 잘 기억해 두세요. 순서. 자, 이거의 반란 세력은 호란 전에 있었던 것이고요. 자, 이번은 임진왜란 때 말하는 거고, 3번이 광교산 전투라고 했고요. 청나라한테 이겼었던 전투입니다. 광교산 전투 병자호란 때 일입니다. 자, 4번에 비변사 처음 설치된 건 중종 때입니다.
삼포 외란을 계기로요. 자, 5번은 임진왜란 중에 생겼었던 군대 훈련도감입니다. 답은 3번이고요. 자, 23번 한번 볼까요? 이 키워드는 맨 위에 유계춘, 맨 끝에 우병사 백낙시인 둘이 키워드입니다. 자, 진주에서 머리에 흰 두건을 두르고 백성들이 난리를 일으켰다라고 합니다. 이걸 계기로 전국으로 번지게 돼요. 진주에서 백성들이 난리를 일으키자 당시 사단장이었었던 백낙신이 아주 가렴주구를 백성들 수탈을 심하게 했던 놈인데 자기가 가서 이렇게 혼쭐 내면은 다 그냥 흩어질 정도의 그냥 단순한 그냥 무지랭이 백성이라 생각했었나 봐요. 가갖고 장터에서 백성들이 시위하고 있는데 가갖고 이놈들 안 꺼져 이렇게 했는데 오히려 이 사람을 삥 둘러싸고 뭔데 이러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백낙신이 위험한 상황에 처했었다라고 해요. 자, 이때 그 백낙신을 보고 그 부하들 있잖아요. 거기서 뭐 하시냐고 빨리 나오라고 하면서 했었던 말이 빼규 이렇게 했다라고 합니다. 빼규 백낙신 유계춘 빼규. 자, 요게 뜨면은 진주밀란이라는 키워드입니다. 아주 잘 나오고요. 요즘 아주 잘 나오는 문제입니다. 빼규 잘 기억해 두세요. 임술밀란이 전국적인 밀란인데 임술밀란 중에 가장 컸었던 밀란이 진주밀란이에요. 임술은 임술년 1862년을 말하는 거고요. 그 중에 진주밀란을 말합니다. 요거는 자, 요때 박규수를 파견해 갖고 안핵사로 파견해서 이제 이 민심을 수습하게 합니다. 이때 박규수가 건의했었던 게 삼정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해서 만들자 했었던 관청이 삼정 이정청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때 1862년에. 자, 다음 3번입니다. 1번, 2번은 동학이죠. 자, 4번은 홍경래는 아니고요. 자, 5번은 방공영 사건은 일본하고 조일 통상장정을 개정하면서 83년에 그것을 근거로 나타나게 됐던 겁니다. 89년 방구령이라고 하죠. 89년에 선포됐었던 게 이게 사건으로까지 번졌었던 겁니다. 방공영 사건이라고 하는. 자, 방공영은 그때그때 자주 있었던 거고요. 그중에 일본하고 이제 싸움이 됐었던 게 방공영 사건 89년에 있었던 방공영입니다. 그게 함경도 항해도입니다. 답은 3번이고요. 자, 24번의 네 번째 줄 전황이라는 게 키워드죠. 조선 후기를 말합니다. 송상만상. 자, 2번. 자, 여진하고도 청나라하고도 외놈들하고도 개시후실합니다. 개시후실. 자, 3번에 전문적 경영은 덕대가 등장했다. 민영을 허용하면서 전문 경영인이 등장하게 돼요. 그걸 덕대라고 합니다. 자, 과전법은 조선 초기 때 있었던 겁니다. 과전법은. 자, 후기가 아니죠. 답은 4번이고. 자, 모내기법이 확대가 됐다. 일반화됩니다. 자, 모내기법과 바늘과 실과 같은 관계가 뭐냐면요. 모내기를 하게 되면은 두 번 재배할 수 있어요. 모를 내는데 자, 모를 한 군데다가 키운단 말이죠. 모가 클 때까지 키우다가 이제 모를 옮겨 심는 게 모내기라고 하는데 자, 이렇게 되면은 본 땅이 쉬는 기간이 되게 길어지게 돼요. 한 6개월을 쉬게 됩니다. 여기다가 다른 작물을 심는 겁니다. 그래서 모내기는 벼와 보리의 이모작을 불러오게 됩니다. 이모작도 확산되었다. 맞죠? 후기 때 맞습니다. 다음은 4번이고요. 자, 25번 한번 볼까요? 25번 충주 말합니다. 충주 고구려비, 충주 타평리 7층 석탑. 자, 그리고 마의 열애상, 그리고 충주 탕금대가 있다. 자, 1번은 청주고요. 자, 2번은 충청도 덕산입니다. 충남 덕산. 3번이 충주고요. 자, 4번은 화양동입니다. 괴산의 화양동, 아주 유명한 우리 휴양지죠. 그 속리산 자락에 있는 유명한 계곡인데 주로 서원은 계곡기구 만들거든요. 아주 좋은 풍경에 만듭니다. 여러분 서원 여행 다니시면요, 진짜 공부할 만 나는데 만들어놨어요. 야, 이런 데면 공부할 만 하겠다. 그런 데다 만듭니다. 그런 데다가. 화양동도 그렇습니다. 혹시 계곡이나 그런데 다니기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한번 가보시기 좋은 데입니다. 아주 좋은 관광지입니다. 근처에 이제 만동미라는 화양동 서원이 있고요. 화양동 서원 안에 그 사당, 명나라 황제를 모시는 사당이 있는데 그걸 만동미라고 하는 겁니다. 자, 5번은 개경입니다. 개경. 답은 3번이고요. 자, 26번 한번 볼까요? 초계무신제, 정조 말하는 거죠. 정조. 1번은 광해군입니다. 나머지 정조 맞고요. 자, 27번 한번 볼까요? 경주 사람 최복술. 최복술이 최재우의 아명입니다. 자, 맨 끝에 보시면은 양을 가지고 음을 억제할 목적으로 저 서학을 억제할 목적으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서학에 대칭되는 개념, 양과 음의 개념으로 만든 게 동학이라는 걸 만든 겁니다. 동학. 자, 동학 말합니다. 자, 1번은 기독교 말하는 거죠. 선교사가 만든 학교입니다. 자, 2번은 원불교 말하고요. 자, 3번은 불교 말합니다. 사철년 폐지 운동. 4번이 맞습니다. 자, 우리 동학이 상당히 고등종교인데요. 우리 동학은 그냥 국사책에서만 배우니까 이거 뭐 옛날 뭐 그런 거 아니야 그러는데
상당히 고등종교입니다. 동학이 가장 강조했었던 게 평등 사상인데요. 당시 평등 사상으로 큰 역할을 했었던 게 기독교였었단 말이에요. 기독교에 미치지 않을 정도로 평등 사상을 담고 있었는데 그 논리 또한 있잖아요. 상당히 고등종교답게 논리적이었었어요. 단순하지 않고요. 그 서양 사상에서 평등 사상이 언급되고 있었다면은 동학에서 말하는 평등 사상은 어떻게 언급했었냐면요. 그냥 사람을 평등하게끔 만들게 만든 사상이 있었는데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은 너희들이 보는 여자들, 너희들이 보는 아이들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건 아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다 뭐냐면은 하늘님이라는 겁니다. 사람들 마음속에는 하늘님이 있다라는 겁니다. 한울림, 이게 동학에서 말하는 겁니다. 모두가 하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대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 동학 교도들은 당시 사람들한테 평등이라는 관념을 만드는 데 있어서 큰 역할을 하게 돼요. 동학이라는 게 실제로. 동학이라는 게 권력을 잡고요. 동학 사상이라는 게 권력의 중심부로 가게 됐었다면은 한국 사회가 신분제 사회가 아닌 평등 사회로 발전해 가는데 굉장히 큰 변화가 있었을지도 모른다라는 기대감을 갖게 하는 지점입니다. 그게 평등 사상을 가지고 있었다. 어떻게 갖게 했었다고요? 다 하늘님이다 이렇게 따르는 겁니다. 그걸 시천주라고 해요. 혹은 사인여천, 인내천이라고도 합니다. 시사인이라는 말을 씁니다. 동학에서 말하는 세 개의 대표적인 용어입니다. 내 안에 하늘이 있다는 거, 사람들 모두 마음 안에 하늘이 있다라는 거. 시천주, 사인여천, 인내천 그러는 게 있습니다. 5번은 천주교 말합니다. 황사영 백서 사건, 천주교랑 관련된 겁니다. 답은 4번이고요. 자, 28번 한번 볼까요? 자, 두 번째 끝에 양반호는 노비 이름으로 포를 내게 했다. 그래서 양반들도 드디어 포를 내게 됩니다. 군포를. 이걸 호포법이라고 합니다. 대원군이죠. 자, 두 번째 동그라미 세 번째로 보시면은 서원을 회철했다. 즉 철폐했다. 대원군 서원 철폐 사건이 대원군 때죠. 대원군 때를 말합니다. 자, 일본의 통립 기무함을 만든 것은 2차 수신사 김홍집이 갔다고 난 뒤에 우리나라가 개화 정책 추진할 때 만듭니다. 통립 기무함의 개념은 이런 겁니다. 자, 여태까지 한국의 정부는 구식 정부인 의정부밖에 없었는데요. 이 의정부가 개화 정책을 추진할 수는 없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의정부급의 개화 정부, 신식 정부를 만든 거예요. 이게 통립 뭐뭐뭐입니다. 통립 뭐뭐뭐. 통립 기무함은. 자, 이게 1880년 12월에 만들어지는데 요거 때문에 1880년 혹은 1881년부터 대한민국이 근대화 정책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 때부터. 그러니까 1880년대는 되게 중요한 시기입니다. 자, 1번은 80년 12월이고요. 자, 2번은 대한제국이고 3번은 효종 때 말합니다. 나선정벌. 4번은 교육 입국 주소는 가보 2차 기억 때입니다. 1895년이고요. 자, 5번이 맞죠? 사창제 시행했다. 답은 5번이고요. 대원군 때 일입니다. 그러니까 대원군은 그래서 삼정문란을 시정하고 있었던 겁니다. 환공문란은 사창제로, 군용문란은 호포법으로 이거 시정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대원군은 세도 정치를 없애는 게 자신의 정치의 가장 큰 과제였었는데 세도 정치와 더불어 삼정문란도 지금 해소하고 있는 겁니다. 자, 29번 한번 볼까요? 조약. 자, 1번 가 영종진을 침입했다. 키워드죠. 자, 이번에 신원 그리고 병자년이 있죠. 나의. 그럼 2번에 보시면 일본 국가의 조약이다. 됐네요. 병자 수호족이라고도 합니다. 강화도 조약 말하는 거죠. 자, 1번은 천주교 포교는 조불 수호 통상조약 때 나타납니다. 1886년에 있었던. 자, 이번에 거중주정 들어간 것은 조미수호 통상조약 1882년 4월에 있었던 조미수호 통상조약이 처음입니다. 자, 제정고문 투기한 것은 1차 한일예박을 말하고요. 1904년 8월에 있었던 조약 체결에 반대 민영한 자기를 했던 것은 을사득약을 말합니다. 1905년 11월에 있었던요. 자, 5번이 맞죠. 부산 위에 2개를 개방한다. 답은 5번입니다. 30번 한번 볼까요? 30번. 자, 우리나라가 개화 정책을 추진하게 된 큰 계기가 뭐냐면요. 1880년에 2차 수신사를 파견하게 된 게 이때부터 이제 스타트라고 하는 겁니다. 이때 김홍집이 이때 조선 책략을 가지고 들어오고요. 자, 그 뒤에 들어오고 나서 통립 기무함을 만든 게 이게 우리나라 개혁 정책의 시작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게 개혁 정책을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요. 이거 편하게 이렇게 가시면 돼요. 채용입니다. 기구만 만들면 뭐합니까? 사람이 있어야지. 그 사람을 누굴 채워야 되죠? 옛날처럼 과거 보고 들어가는 유학자 채용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외국물 좀 먹고 온 사람들 채용하게 돼요. 그래서 바깥 세상 좀 보고 오게 합니다. 바깥 세상을 보고 오게 해서 그 바깥 세상에 변화된 것을 우리나라에 실현하려는 사람을 만들게 되는데, 자, 그거를
대규모의 시찰단을 파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개혁 정책입니다. 자, 그다음에 신식군대 만듭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말하면 문무를 새로 채용했다 하면 돼요. 신식 관료, 신식 군인들을 채용했다. 이게 별기군을 또 만들었다라는 거고요. 5군형은 2형으로 줄이고요. 90군대는 줄이고 별기군 만든다. 그리고 시찰단은 조영 이별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멀리 이별한 시기. 조사시찰단 영선사 이걸 보낸 게 이때입니다. 그중에 조사시찰단 갔다 왔던 사람들이 여기 관료총으로 이제 채워지게 돼요. 대부분 채용됩니다. 그래서 유학자 관료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개화파 관료들도 우리 정부대에 생기게 됩니다. 정부대에. 자, 그중에 2차 추진사로 갔던 사람이 김홍집이라면요, 조사시찰단을 끌고 왔던 사람이 박정영입니다. 이 두 사람이 나중에 갑오개혁 때 그리고 독립협회 때 이 개혁을 이끌던 대표적인 두 사람입니다. 대표적인 두 사람. 그중에 김홍집은 갑오개혁을 주도했던 사람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갑오개혁 끝나면서 죽고, 김홍집이 죽고 난 뒤에는 그다음에는 이제 박정영이 그걸 주도하게 돼요. 박정영이. 그러니까 독립협회 때는 박정영이 주도합니다. 자, 일본부터 흥사단 안창호죠. 자, 이번에 독립의군부 임병찬입니다. 임병찬 1912년에 만들어진 겁니다. 일본의 흥사단은 1907년이고요. 조선 광문에는 최남선이 만든 겁니다. 최남선과 박은식이 만든 겁니다. 10년대 옛날에 고적 같은 것들을 모아갖고 그걸 이제 새로 간행하는, 최남선이 변절은 했지만요, 우리 후학들을 위해서 이제 공을 세운 게 뭐냐면은 옛날 책들을 많이 모아줬다는 겁니다. 소실되지 않게. 그건 나름 공이 있었습니다. 자, 13도 창의군은 이인영과 허위가 한 겁니다. 이인영과 허위가 정미의병이죠. 자, 이인영은 이인용이에요. 이인용. 이 사람은 충성만 강조하는 게 아니라 효도도 강조합니다. 자, 하필 여기 총대장이 됐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안 되겠다. 야, 불효하는 사람이 무슨 충성을 할 수 있겠냐. 불효는 불충이다. 일단 아빠 장례 치르고 돌아와야겠다 하면서 대장이 나가버리니까 자연스럽게 해산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허위를 끝나요. 13도 창의군은 이인용, 허위. 이인용했다가 허위를 끝났다. 이인용했다가 충과 효를 이인용했다. 자, 5번 봅시다. 독립협회 제안을 받아서 중종 관제 개편 추진했다. 독립협회가 데모하는데, 데모는 영어고요. 그때 말하는 공동회라고 했었습니다. 관민공동회를 개최해갖고 백성들의 의견을 받아들이는데 그걸 헌의육주라고 합니다. 헌의육주의 의회 설립 운동에 관한 얘기가 있어요. 이걸 추진한 게 박정영이고 고중에 제가까지 봤습니다. 고중에 제가까지. 그래서 중추원 신관제라는 게 반포가 되는데 고종이 마음을 바꿔서 황국협회라는 어용단체를 만들어갖고 독립협회 대무장에 보내서 둘을 싸움을 시키고 둘 다 해산시켜버리면서 결국 지키질 않아요. 의회 설립은. 그래서 의회 설립하려는 노력이 있긴 있었다. 언제? 1898년입니다. 그걸 주도했었던 게 박정영입니다. 답은 5번입니다. 저희 인물 카드 거기에 보시면 키워드가 뭐냐면 조사시찰단이고요. 초대 주미공사라는 게 키워드입니다. 초대 주미공사. 자, 31번 볼까요? 자, 세 번째 줄 황준환의 책자로 말하더라도. 자, 다섯 번째 줄 이익이 된다면 선택과 시행할 것이지 좋은 법까지 배척할 필요는 없다. 동도서기 상소 말하는 거죠. 1880년대 들어가면요, 이런 분위기가 되면서 구식 정부와 근대 정부가 만들어지면서 이제 개화를 찬성하는 상소들이 막 올라오게 돼요. 그러니까 척사 상소만 올라오는 게 아니라 개화를 찬성한다는 상소들이 올라오는데, 대표적인 게 곽길학의 상소나 신기성 같은 사람들의 상소입니다. 자, 근데 이때까지 이 사람들의 상소는 나라를 근본적으로 바꾸자라는 게 아니라 동양의 정신은 가지고 서양의 기술만 수입하자라는 동도서기 상소를 올리게 됩니다. 김윤식 같은 사람의 상소도 글도 있고요. 80년대 초반을 말하는 겁니다. 자, 1번 기기창. 이거는 영선사의 결과입니다. 영선사가 무기학습하러 갔던 거거든요. 갔다 와서 기기창. 창은 지금 말하면 청을 말합니다. 경찰청, 검찰청 할 때 청. 영선사가 기기창 만드는 데 기여했다. 1883년에 만들어진 겁니다. 자, 이번은 강화도약 직후인 1876년이고요. 3번은 헌종 때 들어와요. 1840년대. 1840년대 대표적인 개화서적 두 개가 들어오는데 해국도지 영환지락이라는 겁니다. 이게 개화를 꿈꾸는 사람들이 거의 빠지지 않고 다 읽었다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개화서적입니다. 청나라 사람들이 만든 책이에요. 청나라 사람들이 개화에 관해 쓴 글인데 한국에서는 이 책이 개화파들한테는 가장 많이 읽히는 책이 돼요. 두 책을 합치면 개화 해영이라고 해요. 개화 좀 해영, 개화 좀 해영, 개화
해영. 자, 이게 우리나라 들어온 거의 최초의 개화서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두 가지를 짬뽕해 갖고 두 가지를 읽고 나서 두 가지를 짬뽕해서 쓴 책이 최한기의 지구전요라는 책입니다. 지구전요. 개화즘 해영 했더니 최한기가 그거를 또 합쳐 갖고 정리해서 지구전요라는 책을 낸 겁니다. 자, 4번 합시다. 어제연 광성보 신미양유죠. 71년이고요. 자, 제너럴 셔먼호는 병인양유 직전에 있었던 겁니다. 병인 밖에 뒤에 제너럴 셔먼호, 그다음에 병인양유 있죠. 66년에 있었던 겁니다. 답은 1번이고요. 32번 볼까요? 차관을 갚기 위해 일어난 운동이다. 국제부상 운동이죠. 4번이 답이죠. 4번. 한국중앙총상회는 1898년에 있었던 겁니다. 독립협회 있을 때. 자, 2번도 1898년에 있었던 거고요. 독립협회가 반대해갖고 좌절시켰던 것이고, 총독부 아닙니다. 이때는 통감부예요. 통감부. 자, 5번은 원산총파업을 말합니다. 원산총파업 1929년에 있었다. 다음 4번이고요. 언론사 역할이 제일 컸었습니다. 신문사에서 모금운동을 했었어요. 대황제라는 신문이 있었습니다. 대한매일신보, 황성신문, 제국신문이 있는데 만세보까지 대황제 만세라는 신문이 있었는데 신문사에서 모금운동을 해요. 그중에 대한매일신보가 가장 적극적이었기 때문에 대한매일신보가 이 운동을 주도했다라고 합니다. 주도했다. 33번 볼까요? 자, 1번은 가는 궁극기무처 의안이라고 했고요. 1차 가부격을 말하는 거고, 국내외의 공사분서에 개국기념을 사용한다. 키워드죠. 자, 다음은 2번 단발은 단발령 말합니다. 을미격된 말합니다. 1895년 11월에 발표된 거고요. 자, 답은 원수부 대한제국대입니다. 1899년에 있었던 겁니다. 국왕이 군권을 장악한다고 만든 겁니다. 답은 1번이죠. 34번 한번 볼까요? 헌병이 치안 유지에 관한 경찰, 군사, 경찰 담당한다. 원래 헌병은 군인들의 경찰 말하는 건데 민간인 경찰까지 담당하게 했던 겁니다. 이게 언제 있었던? 이른바 무단통치, 군인들이 통치하던 시기 1910년대에 있었던 겁니다. 1910년대는 군인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 통치하고 있었어요. 이걸 헌병경찰제라고 합니다. 그걸 무단통치라고도 한다. 자, 맨 끝에 보면 조선 총독이라는 말도 있죠. 그래서 국권피탈 뒤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일본은 1924년에 만들어집니다. 경성제대는 원산총파업은 29년에 있었던 거고, 조선학회는 31년에 만들어지고요. 암태도 소작쟁이는 23년부터 24년까지 1년 동안 유지됐던 거고요. 5번이 맞습니다. 5번. 12년에 만들어졌다가 20년에 없어지는 겁니다. 10년대 법이에요. 답은 5번이고, 35번 한번 볼까요? 다섯 번째 줄 만국평화회의, 네 번째 줄 1907년 말하는 거죠. 자, 이걸 계기로 고종이 강제 퇴위 당하죠. 1번이 맞습니다. 자, 2번은 1885년 갑신년변 직후를 말하는 거고요. 3번에 구식 군인들의 일본 군사 습격은 이무군란 말합니다. 1882년에. 4번에 우정천국 개국 축하 파티장에서 정변이라는 건 갑신년변 말하고요. 1884년에 갑신년변, 84년에. 자, 5번에 가츠라테프트 밀약은 을사득약 직전에 있었던 1905년 7월에 있었던 겁니다. 미국이 일본이 한국을 잡아먹는 것을 승인해 준 걸 말하는 겁니다. 답은 1번입니다. 헤이그 만국 평화회의에 참석한 것은 을사늑약이 무효힘을 알리려고 갔던 거예요. 그 뒤에 일입니다. 뒤에. 자, 36번 봅시다. 자, 그 여성분이 얘기하는 거 있죠. 태극서관 그리고 대성학교 오산학교 있죠. 신민의 말합니다. 자, 1번 백오인 사건으로 와야 되죠. 이 서북 지역의 민족주의 운동이 발전하고 이쪽에 뭔가 움직임이 있다라고 이제 첩보를 접하니까 일본 애들이 거기 압록강 철교를 준공하는데요. 압록강 철교 준공하는데 일본 총독이 데라우치 총독이 참석한다는 얘기를 흘렸거든요. 이 총독 암살 모의 사건이 있었다는 핑계로 600명이 넘는 사람들 그냥 체포를 해드려요. 엄청난 고문을 가하게 됩니다. 자, 이 단체가 기독교랑 관련이 있었기 때문에 이때 고문을 당한 것이 해외로 알려지게 돼서 우리가 어떤 고문이 있었으며 어떤 사실이 있었던지를 알게 된 겁니다. 정말 가지가지의 고문이 행해져요. 이때 거짓 자백들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 105명을 이제 기소하게 돼요. 그걸 105인 사건이라고 합니다. 600여 명을 체포하고 105명을 기소하는데 대부분 무죄로 풀려나게 됩니다. 재판장에 가갖고 고문에 의한 강제 자백이었음을 다 밝히게 돼요. 이 사람들이 고문을 버티는데 신앙의 힘이 되게 큰 역할을 했다라고 해요. 신앙의 힘이, 그러니까 신앙이 굉장히 큰 힘을 보여줄 수 있다는 걸 되게 잘 보여준 사례이기도 합니다. 신민의 105인 사건이. 자, 어쨌든 이 105인 사건으로 막 체포하게 되면서 신민의 비밀 조직이 드러나게 돼요. 그래서 이걸 계기로 와야 됐다라고 합니다. 자, 파리 강화위에 독립청원서 제출한 것은 신한청년당이 보냈었던 김규식이 했었던 거고요. 이 김규식을 임시정부가 자기의 대표로 삼아서
임시정부가 김규식을 파리 강화 회의장에 또 보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한청년당이 보냈다 혹은 임시정부가 보냈다라고 합니다. 자, 3번은 독립협회고요. 자, 4번은 임시정부입니다. 독립공채 발행했다. 자, 4번은 천도교에서 하는 운동입니다. 천도교가 평등사상을 강조했기 때문에 당시 차별받고 있었던 어린이와 여성에 대한 평등운동은 천도교가 주도하게 됩니다. 천도교가. 그래서 어린이와 신여성이라는 잡지를 간행했다 그러면 천도교입니다. 동학이 천도교로 바뀐 거죠. 동학이 평등사상은 제1을 썼어요. 기독교보다 훨씬 낫었습니다. 훨씬 뛰어났었어요. 제1을 썼습니다. 모두를 하늘님으로 대하라고 했었으니까요. 굉장히 강했던 논조 강하게 어필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일제 강점기 때 여성운동과 소년운동을 주도한 게 누구냐 그러면 천도교라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린이날을 제정한 것도 천도교에서 한 겁니다. 천도교. 어린이에 대한 평등 개념이 강화된 게 누구 덕분이다? 천도교 역할이 컸다는 걸 이해해 주시라고요. 그래서 어린이라는 잡지, 신여성 잡지 그러면 천도교라는 거 꼭 해주세요. 요즘 아주 잘 나옵니다. 다음 1번이고요. 37번 볼까요? 자, 가는 헐버트죠. 3인 필지. 자, 을사득약 직후에 고종 친서 가지고 미국 대통령을 만나러 갔었는데 못 만납니다. 자, 나 아일랜드계 영국인. 아일랜드가 영국 사람 되게 싫어하잖아요. 우리나라 처지를 이제 이해를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도와줍니다. 독립운동을. 쇼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쇼. 그래서 임시정부 세워지고 난 뒤에 우리나라가 그 임시정부와 국내를 연결하는 어떤 교통 시스템이 필요했었는데 그걸 교통국이라는 걸 만듭니다. 그래서 국내와 상해 임시정부를 연결하는 그 통신 시스템을 만들어요. 그 교통국이라는 비밀 조직이 이 사람의 이륙양행이라는 가게에 있었어요. 그걸 허용을 해줍니다. 우리나라를 도와줍니다. 자, 그 덕분에 좀 일본 놈들한테 좀 탄압을 받기도 합니다. 자, 기억 맞죠? 유경공원 만들면서 헐버트가 들어왔었던 거고요. 1886년에 자, 니은은 알렌이라고 합니다. 자, 디귿 이륙양행. 안동이 중국과 우리나라의 이제 국경지대를 말합니다. 거기에 이륙양행이 있었는데 거기 안에 있었어요. 거기 안에 교통국이라는 게. 자, 리을은 스크랜턴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화여대 가면은 스크랜턴 학부라는 게 있습니다. 선교사 스크랜턴이 만든 겁니다. 답은 2번이고요. 38번 한번 볼까요? 38번. 자, 첫 번째 줄 파고다 공원. 자, 다섯 번째 줄 윌슨 대통령이 주장한 약소민주주의 자결권이 실현되는 신세계가 시작되었다. 맨 끝에 붕어하신 고종. 저 고종이 죽고 난 뒤에 있었던 운동을 말하는 거죠. 3.1운동을 말합니다. 자, 1번 형평사는 23년이고요. 자, 이번에 신간에는 27년에 생겼고요. 3번에 조선혁명선언은 23년에 신채호가 쓴 글입니다. 4번에 제압약살이 3.1운동 와중에 있었던 거죠. 맞고요. 5번에 성진회하고 각 학교 독서회에서 확산된 게 뭐냐면요, 광주 학생운동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80년대 학생운동 많이 할 때 이 학생운동에 거점됐었던 게 학교 내에 소모임들이었었거든요. 20년대 학생운동에 큰 역할을 한 것도 학교 내 소모임이었었어요. 그중에 광주의 성진회라는, 그냥 통틀어 말할 때 독서회라는 게 있고요. 광주에 있었던 대표적인 소모임은 성진회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 소모임을 통해서, 소모임은 또 학교 간에 연대가 돼 있었다라는 거죠. 퍼지고 했었던 겁니다. 1926년에 60만 세 운동을 계기로 학교 내 소모임이 많이 생기게 돼요. 그게 광주 학생 운동 때 빛을 발했던 겁니다. 우리 마치 80년대 소모임들이, 학교 간에 연대가 돼 있었던 소모임들이 퍼뜨리는데 큰 역할을 했던 것처럼 이때도 그랬었다는 겁니다. 이때도. 그래서 이 광주 학생의 날을, 광주 학생 운동을 일어났었던 11월 3일을 우리 현재 학생의 날로 기념하고 있어요. 공휴일이 아니어서 잘 모르시죠? 학생의 날입니다. 그날이. 답은 4번이고요. 39번 볼까요? 자, 경상북도 영양. 우리나라 그 지역 중에 있잖아요. 그 독립운동에 대한 프라이드가 가장 강한 지역이 어디냐면요, 경상북도입니다. 경상북도는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있잖아요. 국가 단위가 아닌 지방자치 단위에서 독립기념관을 만든 지역이에요. 독립운동을 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독립운동에 관해서는 큰 자부심을 느낄 만한 지역입니다. 경상북도는 유적지도 많고요, 인물도 많습니다. 자, 그 중에 여성 독립운동가가 나오는데요, 경북 영양에 남자현이라는 분이 있어요. 남자현이라는 분. 3.1운동 직전에 국내 독립운동 하다가 3.1운동으로 독립운동이 여기저기서 막 나타나게 되니까요, 자기 노출될까봐 해외로 나가시게 됩니다. 해외로 나가서 이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경상북도 영양군이 키워두고요. 자, 두 번째로 통독 암살 기도했다. 자, 이것 때문에 최근에 그 전지현 씨 나오는 암살이라는 영화 있었잖아요. 그것에 이제 모티브가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남자현이라는 분이. 자, 두 번째로 국제연맹 조사단의 강력한 의지를 보이려고 혈설 전달했다. 3.1운동이 굉장히 사람이 많이 죽었잖아요. 그래서 국제연맹에서 조사단을 보냅니다.
근데 당시에 일본은 승전국이었었기 때문에 국제 연맹하고 친하고 발언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조사단이 국내 오긴 왔지만은 일본한테 일본 애들이 대접을 되게 잘해줍니다. 그냥 대접만 잘 받다가 그냥 큰 뭐 없이 그냥 지나갑니다. 큰 이의 제기 없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들어왔었고 그것을 계기 삼아 갖고 우리를 어필하려고 했었지만은 당시 국제 정세상은 어필이 안 되는 시기였었다고요. 국제 연맹 조사단이 들어온 적이 있었다는 것도 꼭 기억해 두세요. 1차 대전 직후에 최초로 전 세계가 참여하는 국제 기구를 만들었었는데 그게 국제 연맹인데 우리나라 문제를 조사로 오기도 했었다는 겁니다. 3.1 운동 때문에. 근데 일본한테 접대만 잘 받고 그냥 돌아가게 됩니다. 아쉽게도 거기에 혈서까지 쓰면서 여성으로서 혈서까지 쓰면서 우리의 처지를 우리 이런 상황이라는 걸 알리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여성 독립운동가의 아주 대표적인 분입니다. 남자현이라는 분입니다. 남자현. 자, 일본 나석주고요. 1926년인데 이때 돌아가십니다. 나석주는. 이번에 안중근, 이토 히로부미 사살했다. 이때 잡히시고요. 1909년이고 바로 다음에 사형 집행 당하십니다. 일본 놈들한테. 1910년에 돌아가시고요. 3번에 명동성당에서 이완용을 칼로 찌르는데요. 이완용이 죽진 않습니다. 명도 길어요. 그놈이. 안 좋습니다. 이재명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그 도지사인 분 같은 이름이죠. 이재명입니다. 1909년에 있었던 일이고요. 이제 그 뒤에 순국하십니다. 사형당에 순국당하십니다. 이분도. 그러니까 20년대까지 이번 3번은 20년대까지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일본은 오히려 20년대 이후에 26년에 있었다가 이제 활동했다가 돌아가신 분이고요. 자, 간도로 갔다가 여자 권학회를 만듭니다. 계몽 활동하다가 방금 말했었던 총독 암살 기도했었고 국제연맹 조사단에 혈서 같은 거 쓰고 했었던 겁니다. 자, 5번은 여성 노동자인데요. 평양 을밀대 지붕에서 평양성 지붕에서 농성을 벌입니다. 1931년에 농성을 벌입니다. 강주룡이라고 하는 노동자, 여성 노동자가 여성의 신분으로 내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안 내려가겠다. 나를 끌어내리려 하지 마라. 끌어내리려 하는 순간 나는 그냥 밑으로 투신할 거다라고 하면서 거기서 이제 버티면서 농성했었던 큰 사례가 있었습니다. 을밀대 농성이라고 합니다. 1931년에 있었던 강주룡이라는 여성분입니다. 답은 4번입니다. 40번 한번 볼까요? 가 지역에서 전개된 민족운동하고 나오죠. 간도 말합니다. 간도, 북간도, 명동학교, 봉오동 전투, 북간도 말합니다. 자, 이번에 권업회는 연해주고요. 이번에 중강단, 중강이란 단어는 대종교도만 쓰는 말입니다. 자기들은 창시했다는 말 안 써요. 중은 다시란 뜻이거든요. 더블이란 뜻이거든. 자기들은 다시 빛을 발한 거지 지금 처음 만든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단군교는 원래부터 있었다. 우리는 그걸 지금 다시 중창하는 것이다 라는 표현을 써갖고 중강이라는 말을 씁니다. 자, 대종교도가 만든 군사단체입니다. 맞고요. 이 북한도 있었던 거고. 3번은 멕시코에서 만든 거였었어요. 멕시코 이민 간 사람들이 만든 학교였었습니다. 숙모학교라고. 자, 조선 독립동맹을 창년했다. 대일항전 준비했다. 조선 독립동맹, 자, 연안 독립동맹, 화북 독립동맹이라고도 합니다. 42년에 만들어진 거 화북지방에서요. 5번에 봅시다. 조선 청년 독립단 28 독립선언서. 자, 일본에 있었던 유학생 500여 명이나 되는 학생들이 있죠. 일본 도쿄 YMCA 회관에 모여갖고 조선 청년 독립당이라는 것을 만들어 갖고요. 여기서 이제 그 이름으로 선언문을 발표합니다. 28 독립선언인데 이것에 큰 자극을 받아갖고 국내 어른들이 학생들이 저러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있냐? 그래서 어른들이 나서갖고 민족 대표가 나서갖고 이제 다시 선언을 발표한 게 기미 독립선언서, 3.1 독립선언서입니다. 3.1 운동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답은 2번입니다. 간도는 2번이다. 5번은 국내고요. 4번의 화북지방은 관내 지역이에요. 관내 지역, 만주 지역이 아니라 간도는 만주 지역을 말하는 거고요. 다른 지역입니다. 답은 2번. 41번 볼까요? 한국 독립운동 지열사 박은식이죠. 자, 일본은 정얼보라고 하죠. 정얼보, 정인보고요. 자, 이번에 진단학회 실증주의는 우리 역사학자는 크게 둘로 나누는데요. 민족주의. 공부하는 목적은 우리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민족주의고요. 역사를 공부하는데 왜 정치를 얘기하냐? 나는 정치는 모른다. 나는 그냥 검증 가능한 사실만 보겠다. 정치하지 마라. 정치 얘기하지 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국내 대별되는 사람이고 새롭게 사회주의라는 게 들어오면서 사회주의 사학이라는 것도 들어오게 돼요. 이건 사회경제사학이라고 합니다. 자, 이게 있는데 이 민족주의 사학의 대표적인 사람이 빡신이라고 해요. 빡신, 박은식과 신채호. 이게 1세대 민족주의자, 민족주의 사학자고요. 자, 이들한테 영향을 받아서 나오게 된 게 정문안이라고 해요. 정문안.
정인보, 문일평, 안재홍 요 사람들이 민족주의 사학자입니다. 그중에 3세대로 가면은 안재홍 같은 사람이 뭐로 바꾸냐면요, 해방 이후에 이거를 신민족주의라고 해갖고 조금 개방적 민족주의라는 논리를 창시하게 됩니다. 개방적인 민족주의, 나만 하는 민족주의가 아니라 국제사회에 공헌하는 사회주의하고도 손을 잡을 수 있는 민족주의를 하자라고 하면서 신민족주의를 지창하게 됩니다. 이게 1세대, 2세대, 3세대로 발전하는 겁니다. 이건 주로 해방 이후를 말합니다. 해방 이후. 자, 이번에 민족주의는 맞지만 정인보고요. 이번에 실종주의는 민족주의랑 아예 다른 거고요. 아예 다른 겁니다. 이 사람들은 정치 얘기 안 한다. 야, 왜 역사를 내는데 정치 얘기야? 하지 마. 그런 거 하지 마. 하는 사람들이고요. 그래서 독립운동에는 조금 기여한 바가 좀 적은 활동가들입니다. 3월에 조선사 편수에 들어간 게 실종주의 사학자들이에요. 실종주의 사학자들은 검증 가능한 것이라면, 믿을 수 있는 것이라면 일본이 주는 거든 우리나라 사람이 주는 것이든 간에 나는 다 쓰겠다. 그래서 일본이 주는 떡밥을 그대로 물어버린 사람들이 실종주의입니다. 그래서 일본이 만든 역사학회에 들어가서 일본이 만든 역사책을 만드는 데 도움을 줘요. 정치를 논하지 않다 보니까는 나는 학문만 하겠다. 나는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거면은 일본이 말하든 한국이 말하든 나는 다 믿을 거야. 나는 중립이야. 이 지랄 하다 보니까는 그냥 일본이 주는 떡밥을 그대로 물어버린 겁니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환경이라는 걸 무시 못하는 거죠. 어떤 환경 내에서 야 나는 이 사람 얘기도 나는 중립이야. 누구 편도 안 들 거야. 근데 이 환경이라는 게 일제 강점기라는 환경이라면은 거기서 미치는 이미 중립적이지 않은 것들이 있을 텐데 이제 그런 걸 배려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이 만들어가는 그 환경에 그대로 순응해가고 따라갔었다라는 게 실종주의 사학자라고 해요. 실종주의 사학자. 일본이 만든 역사 편찬 기관 조선사 편수에 들어가서 조선사 만드는 작업에 참여하는데 이유는 뭐냐면 나는 역사학자니까 검증 가능하면 할 수 있지. 가서 결국 일본 사람 도와주는 역할을 했다라고 한 겁니다. 자, 4번은 이제 사회주의 사학을 말하는 거고요. 백남문 같은 사람이고 백남문입니다. 4번은. 자, 5번이 맞죠? 한국통사. 자, 박은식은 책을 통사혈사라고 해왔고요. 애통한 역사, 피로 쓴 역사 이런 표현을 씁니다. 답은 5번입니다. 자, 42번 한번 볼까요? 가나사이. 자, 가번에 보시면은 동북삼성의 군벌 장잡님과 일본과 협정이 성립되었다. 독립운동하는 사람 잡아다가 이제 바쳤다. 일종의 현상금을 건 겁니다. 독립운동화 현상금을 건 겁니다. 이렇게 한 겁니다. 자, 이런 편 쓰면 안 되는데 일본 놈들이 한국을 지배하기 위해서 있잖아요. 일본한테 저항하는 사람들을 완전히 다 제거하려고 작전을 피게 되거든요. 이른바 싹쓸이 작전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걸 2번 피게 됩니다. 언제 피게 되냐면요. 한반도를 점령하려고 들어오려 했더니 한반도에 이 칼 들고 싸우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의병이라는 존재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반도를 복속시키기 직전에 얘들 먼저 정리하고 가자라고 하고 했었던 게 이른바 남한 대토벌 작전입니다. 이른바 이게 원래 한국인이 써서는 안 되는 말입니다. 이런 표현은. 자, 이걸 계기로 정미의병이 거의 소멸 단계까지 갔다라고 합니다. 크게 약화됩니다. 대부분 이제 해외로 나가게 되고요. 자, 해외로 나가서 1910년대는 그냥 관망하는 모양새였습니다. 조그만 단체 만들어다가 활동보다는 그냥 관망하는 정도였다가 1919년에 3.1운동이 터지자 이 자신감을 가지고 여기서 이제 커다란 군단을 만들게 돼요. 자, 커다란 군단을 만들면서 일본인들을 엄청 살상하게 됩니다. 자, 이러자 일본 놈들이 다시 한번 이른바 싹쓸이를 하게 되는데 이게 국권피탈 전이고요. 이건 3.1운동 뒤입니다. 3.1운동 뒤에 이 벌인 이른바 싹쓸이를 간도참변이라고 해요. 3.1운동 뒤 20년에 있었던 겁니다. 자, 이걸 피해서 러시아 땅으로 일본 군대가 쫓아오지 못하는 러시아 땅으로 다른 주권 국가로 갔다가요. 결국은 여기서도 자유시 참변을 겪고 돌아오게 되는데 돌아와서 독립군들을 모아서 세계의 군정부를 만들게 됩니다. 자, 이렇게 뭔가를 또 만드니까 일본 놈들이 또 이제 막 복잡해지는 겁니다. 저거 잡아야 되는데. 근데 이번에는 군대를 들이지 못하니까 간도 참변 때는 일본 군대가 남의 영토까지 들어왔고 이제 막 한국인들을 싹쓸이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또 하면은 중국과의 관계가 너무 악화될 수 있으니까 진해 군대를 못 하고 만주에 있었던 군번들한테 이제 현상금을 건 거예요. 잡아면 얼마 줄게 이런 식으로 만주의 군벌을 이용을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세 개의 군정부가 성립된 것을 삼부의 성립이라고 하는데, 자, 이게 1924년부터 25년 동안에 성립이 됩니다. 옛날에는 23년이라고 했었어요. 정확히 24년이 맞습니다. 자, 이 삼부가 성립되자 이제 얘들이 미스야 협정을 체결하게 된 거예요. 미스야 협정을. 요거 체결될 때.
그래서 요거는 25년에 있었던 겁니다. 1925년. 그래서 25년과 자 밑에 보시면은 자 나와 안공근, 안공근은 안중근의 동생 안공근을 말합니다. 상해 프랑스 조계를 떠났다. 자 임종문을 상해에다 만들었었는데 상해를 이제 떠나는 겁니다. 처음 임종문 세워졌던 곳을 떠나는 건데요. 계기가 이봉창과 윤봉길의 의거, 특히 윤봉길의 상해 홍커우 공원 의거를 계기로 이게 프랑스 조계지인데 프랑스가 러시아 친구입니다. 일본하고 마지막까지 한반도를 두고 싸웠던 게 러시아였었는데요. 러시아 편이었으니까 우리를 이제 뒤에도 보호해준 게 프랑스가 보호해줬었습니다. 이 프랑스조차도 이제 더 이상은 너희를 보호해주지 못하겠다는 공문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떠나게 되는 거였었어요. 32년에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25년과 32년 사이를 찾으라고 하는 겁니다. 윤봉길의 상해 홍커공원 의거가 32년에 있었죠. 만주사변 직후에 있었던 겁니다. 자, 일본부터 일본군의 보부 간도참변 20년이고요. 한국 광복군은 40년에 생깁니다. 이번에 한인애국당 의거 활동 전개했다. 이것 때문입니다. 이거 한인애국단의 윤봉길의 의거로 피난을 가게 됐던 겁니다. 답은 3번이고요. 4번에 농광해사는 보안회하고 같은 시기 때 성립된 겁니다. 일본의 황무지 개척 요구를 좌절시켰었던 단체입니다. 보안회는 정치단체고요. 농광회사는 회사를 만든 겁니다. 그 내가 할 테니까 넌 나가. 막 네가 왜 그래? 우리가 할 거야. 우리가. 야 일본 니네 하지 마. 우리가 할 거야. 우리가 할 테니까 일본한테 황무지 개척권 허가해주지 마세요라고 하면서 만든 거였었어요. 1904년에 있었던 겁니다. 자, 삼균주 입각한 건국강령은 41년에 있었던 거고요. 1941년 임정, 중경 임정이 했던 거죠. 답은 3번이고요. 43번은 물산장려운동이죠. 1920년에 있었던. 자, 1번은 조선 노동총동맹은 27년에 있었던 거고요. 자, 이번에 근우회도 27년에 있었던 겁니다. 3번에 백정의 사회적 차별 철폐운동은 형평운동인데 23년에 있었던 거고요. 자, 다 다른 운동들입니다. 자, 4번이 맞죠. 자작해, 스스로 만들어라. 토산 애용, 물산 장려운동이 쉽게 얘기하면 국산품 애용 운동이에요. 국산품 애용 운동. 이런 운동이 나타납니다. 자작해, 토산 애용 부인회 이런 단체들이 나타납니다. 이게 맞습니다. 답은 4번이고요. 5번에 국문연구소는 대한제국이 아직 살아있을 때 1907년 대한제국 학부 내에 설치한 연구소입니다. 한글 연구소가 정부 부처 내에 생겼던 아주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답은 4번이고요. 44번 한번 볼까요? 자, 두 번째 줄 중일 전쟁 이후라고 나오죠. 중일 전쟁 이후는 동원 체제가 발령됐던 시기라고 해요. 국가 총동원 법에 의해서. 이때 우리나라 물자와 모든 것들이 동원이 되는데 이때 동원되는 물자에는 사람도 포함이 됩니다. 사람을 동원할 때는 노동력을 동원하고요, 군대를 동원합니다. 그러니까 노동 동원과 군대 동원과 관련되는 것들은 중일 전쟁 이후 용어라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물자 동원을 보여주는 게 배급과 공출이라는 거예요. 이게 다 중일 전쟁 이후 용어입니다. 중국 본토까지 침략하게 되자 이제 식민지 주선은 일본의 전쟁을 위한 소모품으로 전락하게 된 겁니다. 자, 이때 청년들은 꿈이라는 걸 꿀 수가 없어요. 언제든 잡아가면 잡혀가는 겁니다. 나는 의사가 될 거야. 나는 변호사 될 거야. 이런 꿈 같은 것은 사치입니다. 식민지 청년들한테는 언제든 잡혀갈 수 있는, 언제든 쓰고 버리는 존재가 된 게 이때라는 겁니다. 소모품이 돼 있었다. 자, 그 단어들을 봅시다. 여자 정신 근로령. 여자들은 군대의 성놀이개로 잡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쓰고 버리는 겁니다. 식민지 조선의 청년들한테는요. 자, 육군 특별지원명제. 여자 정신 근로령은 1944년에 만들어지고 44년에 육군 특별지원명제는 1938년에 만들어지고요. 자, 3번에 배급 공출 지도가 나오게 되고요. 이건 물자 동원하는 거고요. 4번에 이제 죄를 안 지어도 잡아가요. 사상범은 예방적으로 구금할 수 있습니다. 41년에 만들어지고요. 자, 4번에 토지조사령은 10년대법입니다. 12년부터 18년에 있었던 겁니다. 12년에 만들어진 겁니다. 답은 5번이고요. 45번 한번 볼까요? 자, 세 번째 줄. 저기 유명하죠. 우리 코로나가 유명한 지역이죠. 우한 코로나, 그렇죠? 우한 지역 있죠. 그 우한이 원래 뭐로 유명한 데냐면요, 우리나라 그 독립군이 만들어진 지역인데요. 우한을 그 한자로 하면은 무한이라고 합니다. 무한. 이게 중국 발음 우한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한 한커우라는 지역에서 중국 관내 최초의 군대가 생겨요. 그걸 조선 의용대라고 합니다. 조선 의용대. 김원봉이 만든 겁니다. 김원봉이 20년대는 일종의 테러 투쟁, 의열 투쟁을 전개했다면은 30년대는 그걸 군대를 확대시킨 겁니다. 이제 군대를 만든 겁니다. 38년에. 자, 네 번째 줄. 대장 진빈 선생 김원봉이 만들었다는 거죠. 자, 우리 관내 지역에서 만든 군대는
한구라는 것은 관내니까요. 관내 지역에서 만든 군대는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임정군대, 김구가 만든 군대, 광복군. 하나는 김원봉이 만든 군대, 조선의용대가 있어요. 김원봉 제시하고 있네. 의용대입니다. 의용대. 자, 일본 청산리 전투는 1920년에 있었던 것이고요. 자, 관내에서 군대가 만들어지는 것은 일본이 관내를 침공했을 때, 즉 중일 전쟁 이후만 관내 군대 허용을 합니다. 중국이 본토까지 침공하고 나서야, 침공되고 나서야 관내까지 한국인 군대 만드는 걸 허용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중일 전쟁 이전에는 관내 군대가 있었다는 말은 절대 못 씁니다. 그때는 만주에 있었어요. 만주에. 일본이 대표적이죠. 만주에 있었던 전투죠. 북록군정서, 김자진의 북록군정서, 홍범대 대한독립군의 연합부대가 싸웠던 겁니다. 자, 이번에 대전자령 전투 승리했던 것은 만주사변 이후에 만주가 침공됐을 때 한중연합군이 싸웠던 겁니다. 한국 독립군과 중국 호로군이 연합해서 쌍성부 대전자에서 승리를 합니다. 3번에 청산리 전투 이기고 나서 러시아로 넘어갈 때 그 넘어가는 부대들이 하나로 통합해갖고 만든 게 대한독립군단이라는 걸 만들어요. 그 대한독립군단이 자유시로 넘어갔다가 이제 거기서 피해를 보게 됐던 겁니다. 대한독립군단. 자, 4번에 중국 의용군과 연합해서 흥경선 전투 승리 이끈 것은 조선혁명군입니다. 그래서 2번 보시면은 한호쌍대라고 하고요. 한국 독립군은 중국 호로군, 쌍성부 대전자. 4번 보시면은 중국군과 연합했다는 말은 중국이 침략된 뒤에만 쓰는 말입니다. 만주사변 이후만 쓰는 말이에요. 중국 의용군하고 연합한 것은 조선혁명군입니다. 조의영흥이라고 해요. 조의영흥, 영릉과 흥경성 전투. 이건 조선혁명군입니다. 자, 5번이 맞습니다. 자, 관내 지역은 만리장성 이남 지역 생각하시면 돼요. 만리장성 이북 지역을 만주라고 하고요. 이남 지역을 중국 관내라고 합니다. 만리장성 이남에서 처음 생긴 군대입니다. 이게 조선의용대입니다. 답은 5번이고요. 46번입니다. 국민교육원장. 1968년에 위기 상황 때 만들었었던 겁니다. 이때 북한의 간첩들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거를 진압하면서 전체주의 체제로 만든다고 만든 게 국민교육원장입니다. 일제 강점기 때 한국 신민서사랑 똑같은 패턴의 구조입니다. 국민들한테 강제 암송을 하게 하고요. 전체주의적인 체제를 만드는 교육원장을 발표한 겁니다. 하나의 동일한 지표를 제시한 겁니다. 자, 1번 보시면 초등학교로 변경했다. 이게 이제 친일 청산하면서 나온 건데 군인 시기 때는 친일 청산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군인 정부 때는 군인 정부가 끝나야지 친일 청산을 얘기하게 되는데 군인 정부가 끝나고 난 뒤에 이제 적폐 청산이라는 게 나오게 돼요. 적폐 청산이라는 게 그 첫 번째가 김영삼입니다. 문민 정부. 김영삼 때 마침 광복 50주년이라 1995년에 총독부를 헐고요.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바꾸기로 결정을 하게 돼요. 국민학교 초등학교로. 국민학교의 뜻이 황국 신민학교라는 뜻이거든요. 이걸 95년까지 쓰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말을. 자, 1번은 김영삼 때고요. 자, 2번 과외 전면 금지했다. 대학 졸업 정원제를 시행했다. 전두환 때입니다. 전두환 때. 자, 3번에 문맹퇴치. 문맹퇴치는 초등학교 의무교육제랑 같이 나온 겁니다.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의무교육제는 전쟁 전에 있었던 것. 한국 전쟁이 50년 6월에 터지잖아요. 한국 전쟁 직전에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의무교육제 같이 발달시키면서 또 하나 나온 게 문맹퇴치. 5개년 기획을 했었던 겁니다. 문맹퇴치. 자, 이승만 때입니다. 3번은 1954년에 있었던 거고요. 4번은 미군정기 때 있었던 겁니다. 미군정기 때 미국식 학제가 들어오게 돼요. 미국식 학제가. 자, 5번에 봅시다. 중학교 입시제도를 폐지했다. 무시험 추천제를 실시했다. 답은 5번인데요. 60년대 박정희 시기 때 있었던 겁니다. 우리 교육제도에 관한 변천은요. 교육제도 변천은 이렇게 기억하시면 좀 편합니다. 우리 교육제도는 어마무시한 시험제도가 있었는데요. 워낙 교육열이 셌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전쟁 중에도 밥은 굶어도 자식들을 공부를 시켰던 게 대한민국입니다. 그 풍부한 인적 자원이 박정희 대통령이 산업화 정책을 피울 때 산업화 정책의 효과적인 인력으로 작용했었던 거예요. 전쟁 중에도 부모가 굶어도 자식 교육을 시켜야 된다는 관념이 있었다는 거죠. 전쟁 중에도 교육을 했었던 상당한 교육력을 보였었던 특이한 국가입니다. 그런 양질의 인적 자원을 만들어낸 것이 물론 이제 그 사이에는 많은 경쟁 때문에 그 경쟁에서 이제 도태된 사람들의 그 피해 같은 것들도 있었겠죠. 그 양질의 인적 자원 때문에 그 박정희 대통령이 산업화를 추진할 때 그 큰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겁니다. 이 교육열이라는 게 남들이 갖지 못하는 정말 양질의 인재를 풍부하게 만들어내는 장점도 있지만요. 지나친 경쟁으로 인한 청소년들의 사회 문제를 야기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청소년들다운 그 생활을 하지 못하고 경쟁에 노출된 채 살게 되는 그런 부작용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경쟁 구도를 점점 약화시켜 나가는 게 각 정부의 정책이었었는데요. 자, 일단 1950년대는 특징이 있다면 이제 의무교육제를 만들었다는 거고요. 초등학교 국민학교 의무교육제. 1960년대는 중학교 시험을 없애요. 시험을 점점 없애가는 과정입니다. 무시험 입학을 하게 됩니다. 1970년대는 고등학교 시험을 없앱니다. 자, 고등학교 시험을 그 가고자 하는 학교에서 시험을 봤었는데 그거 없애고요. 그냥 패스제를 만들어요. 패스제. 이 커트만 통과하면 고등학교 갈 수 있게. 그러니까 사실상 없앤 겁니다. 이걸 연합고사라고 해요. 연합고사. 사실상 이게 고등학교 시험을 없앤 겁니다. 이게 70년대고 1980년대는 대학교별로 시험을 따로 봤었어요. 저 어느 대학 갑니다. 거기서 시험을 봤었어야 돼요. 그걸 본고사라고 하는데 본고사를 폐지합니다. 이게 대학교가 내는 시험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요. 이것 때문에 과외가 너무 지나칠 돈으로 이제 활성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과외를 없애기 위해서 대학교에서 보는 시험을 이제 없애게 했던 겁니다. 이게 같이 나타나는 겁니다. 과외 금지와 본고사 폐지라는 게. 이 본고사를 폐지하고 나오게 된 게 학력고사예요. 근데 이 학력고사가 너무 암기식 교육이다. 애들한테 진짜 쓸데없는 것만 공부시킨다라고 해서 나오게 된 게 1990년대, 90년대 김영삼 때 나오게 된 수능 시험이었습니다. 이게. 그리고 지금도 끊임없이 진행 중인 거죠. 지금도 끊임없이 어떻게 가야지 경쟁을 좀 완화시키고 애들이 풍성하게 이런 것 저런 것을 자연스럽게 경험하고 다양하게 경험하게 할 수 있을까? 그걸 끊임없이 지금 추진 중인 겁니다. 끊임없이. 물론 추진 중인 와중에 여기 이제 비판 같은 것들도 많이 이제 감내를 해야겠죠. 많이 발생하겠죠. 5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가 있는데 초등, 중학, 고등, 대학 간다는 걸 기억 좀 해두세요. 그럼 기억하기 좀 쉬울 겁니다. 자, 답은 5번이고요. 47번 한번 볼까요? 47번. 자, 가번에 보시면은 한국이 일제 치하에 있다가 자, 일제가 1차 세계대전에서는 전승국이 되고요. 자, 2차 대전은 패전국이 됩니다. 이때는 나쁜 놈이 돼요. 그러니까 이때는 우리가 식민지 해방되는 게 불가능했었다면 이제 가능해집니다. 실제 아닌 게 아니라 당시 그 2차 대전의 그 강대국들이 연합국들이 한국의 독립을 약속해줘요. 자, 이거를 카이알포라고 하죠. 자, 그중에 처음 약속했었던 게 카이로입니다. 1944년에 있었던. 자, 그리고 45년에서 두 번째 약속하게 되는데요. 이건 독일에서 하는 겁니다. 독일에 먼저 항복하고요. 독일에 가갖고 너 일본 개식 죽어 빨리 항복해. 조건 달지 마. 무조건적인 항복을 다시 한번 얘기하면서 옛날에 얘기했었던 거 기억나지? 하고 이제 얘기했던 겁니다. 이때 내용이 근데 너무 추상적이었었어요. 때 되면 해줄게. 적절한 시기에 이거를 적당한 절차라고 해석을 합니다. 적당한 절차를 해줄게. 구체적이지 않았어요. 해주겠다는 말만 한 거지. 그래서 이게 다시 한번 나오게 된 겁니다. 얄타는 뭐냐면요. 미국이 혼자 한국을 해방시키면은 자기들 피해가 좀 클까봐 소련한테 이걸 나눠서 일본군을 쫓아내자라고 한 겁니다. 일본이 국민들이 다 죽을 때까지도 최후의 1인까지 천황을 지키겠다고 이제 허짓거리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본을 이기는 건 문제가 아닌데 그 피해 규모가 좀 커질까봐 소련을 불러들였던 건데 저게 실수한 겁니다. 저게 남북 분단의 배경이 됐던 겁니다. 저게 미국이 혼자 그냥 했었으면 분단되지 않았을 텐데요. 자, 여기서 약속했었던 것은 독립을 약속했었던 것이고요. 대신에 야, 독립해도 내가 좀 후견 좀 할게. 신탁 통치를 이제 여기서 이제 언급하고 있었던 것이고, 실제 이제 8.15 해방이 되고 나서는요, 독립됐잖아요. 근데 얘들이 생각하기에 진짜 독립은 뭐냐면은 한국의 정부까지 만들어 줘야지 진짜 독립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를 세워주겠다는 논의를 이제 구체적으로 하게 돼요. 이건 되게 추상적이었었다면은 구체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 해방 이후에 독립을 약속한 최초의 회의가 모스크바 3장 회의입니다. 자, 여기서 얘기는 정부 수립을 하겠다 약속한 겁니다. 자, 이걸 위해서 뭐를 하자? 자, 일단 현재 실효적으로 한반도를 점령하고 있는 미소가 만나서 단체 하나 만들자. 우리 공동위원회는 단체 하나 만들자. 그래서 거기서 끊임없이 얘기를 같이 한번 나눠보자. 자, 이때 만날 때 한국 사람들 참여시켜야 된다라고 합니다. 한국인 빼면 안 되지. 한국의 제정당 사회단체를 참여시키자라고 해요. 자, 이게 소련안이고요. 이제 미국안은 야, 그러고 이제 정부 세워지면 우리가 걔들 좀 몇 년간 좀 지배 좀 하자, 통치 좀 해주자. 신탁 통치라는 미국안이 절충된 안이 들어가게 돼요.
한국에 임시정부를 세워주자. 임시정부를 세워주고 그리고 우리가 한 5년 동안만 후견 통치하다가 쟤들이 자립할 때쯤 되면 나가자 했었던 게 이게 처음 언급된 겁니다. 해방 이후에 한국 독립과 정부 수립을 처음 언급한 겁니다. 자, 이것에 근거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미소 공의가 열리게 되는데 안타깝게 이게 실패하게 돼요. 이게 실패했다는 것은 이 뜻이죠. 정부 수립이 실패했다는 거죠. 자, 정부 수립이 실패하게 되자 이제 한국인이 대응을 하는 겁니다. 한국인은 우파, 중도파, 좌파가 있는데 자, 우파는 임정기하고 이승만 둘이 있습니다. 이승만하고 한민단계가 있습니다. 자, 이 중에 이승만이 최초로 야 그럼 우리끼리 정부 만들면 되잖아. 단독 정부 발언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저것도 끝났는데 뭐 기다려 그냥 우리끼리 가자 얘기를 한 겁니다. 이게 정업 발언입니다. 정업 발언. 고려시대 통일한 이후에 한 번도 남북한이 분단된 적이 없었는데 분단이라는 경험 자체가 없었는데 왜 패전국도 아닌 우리는 죄를 지은 나라도 아닌데 왜 우리가 이 분단이 돼야 되느냐. 절대 그럴 수 없다. 지금이야 분단이 너무 익숙하지만 이때 사람들은 분단이라는 게 받아들일 수 없는 얘기였었습니다. 이 중도파들이 나서갖고 미쳤냐 그러면서 이걸 이제 막으려고 시도합니다. 그래서 만든 게 좌우를 화해시켜야겠다. 빨리 좌우를 화해시켜서 우리 하나로 만들어야 되겠다. 의견이 자꾸 이렇게 분리되면 안 되겠다. 좌우합작위원회를 만듭니다. 이 좌우합작위원회에서 우파하고 좌파들이 다 동의할 만한 7원칙을 세우는데 이 우파하고 좌파가 야 니네 이렇게 하면 니네 합칠 수 있겠어? 하는 7원칙을 세워주는데 이게 46년 10월에 이제 발표하게 돼요. 너무 늦게 발표해갖고 우파도 동조하지 않고요 좌파도 동조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희마리가 쭉 빠진 채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가는 그 7원칙입니다. 삼상회의 결정에 의해서 남북을 통한 좌우합작으로 이 민주주의 임시정부 수립하자. 단독 정부는 말도 안 된다. 합쳐서 가자. 합쳐서 우리 하나로 가자. 3번에 보시면은 토지에 대한 유상 매수와 무상 분배 그걸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좌파 우파의 견해를 반반 합친 거예요. 좌파는 무상 몰수 무상 분배를 가자라고 했었고 우파는 유상 매수 유상 분배를 가자 했었단 말이에요. 우파는 지주들이 많았었으니까 그 중간점을 합쳐갖고 누구도 손해보지 않겠다. 지주한테 손해보지 않겠다 해서 유상 국가가 사드리겠다. 농민들 부담되지 않겠다 해갖고 무상으로 분배주겠다. 반반 섞은 겁니다. 유상 매수 무상 몰수 이게 중도파의 견해입니다. 자, 나는요 한반도 문제가 여기서 이제 결정이 못 나요. 거기다 미소공의가 실패로 끝납니다. 2차까지 실패로 끝나게 돼요. 87년 9월 정도에 끝나게 됩니다. 자, 끝나게 된 큰 원인은 그 미국 대통령 중에 되게 솔직한 남자였거든요. 트루먼이라고. 이 사람은 싫으면 싫다, 좋으면 좋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에요. 난 공산당 너무 싫어. 나는 소련 너무 싫어. 소련 싫다는 트루먼 독트린을 발표하게 돼요. 47년 3월에. 자, 이걸 계기로 미국이 더 이상 소련하고 이제 얘기를 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형식상 열렸던 거고요. 실패가 예정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련하고 더 이상 같이 안 가고 나 혼자 가겠다라고 선포한 게 한반도 문제를 유엔으로 넘긴다는 거였었어요. 여기는 미국과 소련이 대화해서 하자는 거였었다면 공동위원회에서 하자는 거였었다면은 여기는 그냥 한국 사람이 선거에서 정부 만들라고 했마. 야 소련하고 말도 안 되는 말 하지 마. 말도 안 통하니까. 야 쟤들끼리 선거하라고 그래. 대신 선거를 우리가 감시만 해주자. 공정하게 하나하나 지켜만 봐주자. 그럼 쟤들이 알아서 하겠지. 이게 유엔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엔이라는 단어는 미소공이나 모스크바보다는 절대 앞에 있으면 안 됩니다. 뒤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총선거라는 단어는 미소공이나 모스크바보다는 앞에 있어서는 안 돼요. 이거는 이 뒤에 나온 대안이니까요. 뒤에. 자, 여기 넘긴 게 47년 9월 2차 미소공이 끝나자마자 넘기고요. 여기서 11월에 결정이 나요. 한반도 문제는 총선거로 가자라는 결정이 나게 됩니다. 자, 이 총선거 결정에 따라서 유엔이 한국의 선거를 도와줘야겠다라고 해서 보내는 게 유엔 한국 임시위원단을 보내게 되는데요. 선거 도와주겠다고. 이게 48년 1월에 오게 됩니다. 자, 근데 북한 사람들이 지금 소련하고 지금 결별한 거잖아요. 소련 애들이 너 이 새끼 여기는 오지 마. 북한에 오지 마. 소련과 북한 사람들이 북한 지역 입국을 거절하게 되자 이제 분단이 거의 기정사실화 돼가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러자 이 위원단들이 이런 건의를 하게 돼요. 2월에. 그러면 그냥 가능한 지역만 선거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걸 건의하게 되는데 이게 유엔 소총에서 그러자 결정을 하게 돼요. 자, 이러면서 남북 분단이 이제
기정사실화 결정되게 된 겁니다. 이게 지금 상태를 만든 사건이에요. 유엔 소총의 결정이. 자, 그러다 깜짝 놀래갖고 중도파들이, 여기다 이제 한국인들이 대응이 있겠죠. 자, 우파들은 여전히 똑같아요. 그냥 좋아, 콜. 나는 원래부터 단독 좋아했으니까 단독 정부 콜 이렇게 하고 있었고요. 중도파들이 나서갖고 그거 절대 안 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얘들이 이제 설득하러 가겠다라는 거예요. 야, 등신아 임마, 이거 저기 그냥 선거를 하면 되는 건데, 야, 선거 일단 해보자. 설득하러 가는데 이 남북 협상 운동에서 선언문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최초로 남북한에 있는 외국 군대 철수 얘기가 처음으로 나오게 돼요. 외국 군대 철수하고 전 조선 정치 회의를 열어갖고 우리 손으로 해결하자라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게 4월에 있었던 겁니다. 4월에. 그러나 도도하게 선거의 흐름은 이어지고요. 결국 5월에 50 총선거가 열리면서, 이게 남한만의 단독 선거입니다. 남한만의 정부가 수립되게 됩니다. 결국 분단이 확정이 됩니다. 땅 확정이 되게 되는 겁니다. 저걸로. 자, 나는 그래서 남북협상 합의문입니다. 첫 번째로 외국 군대 철퇴, 이게 키워드고요. 두 번째로 전 조선 정치회의 소집한다, 이게 키워드입니다. 4개의 항의 합의문이 있었어요. 자, 그래서 1948년 4월에 있었던 겁니다. 가는 1946년 10월에 있었던 거고요. 그 사이를 찾으라는 겁니다. 자, 일본은 정부 수립 이후에 나온 거예요. 농지기업법은 1949년에 제정되고 50년 3월에 개정법으로 시행됩니다. 자, 일본은 46년 6월에 있었던 거고요. 정업 발언은 가 전에 있었던 겁니다. 3번에 맞죠. 유엔 총회 총선거 의결된 게, 이게 북한 사람 설득해야 된다 하게 된 배경이 된 겁니다. 답은 3번이고요. 건국준비위원회는, 이거는 해방되자마자 바로입니다. 1945년 8월 15일에 건국동맹이 건국준비위원회로 이제 바뀌게 된 겁니다. 자, 오늘 봅시다. 이른바 보안법 파동, 이사 보안법 파동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1956년의 위기라는 게 있어요. 56년 대선에서 민주당이 부통령을 당선시키고요. 그리고 제3당이었었던 조봉암의 대표가 30%나 득표하게 됩니다. 이게 56년 선거인데 이걸 56년의 위기라고 합니다. 이때 이승만 대통령이 82살의 나이였었는데 또 출마하셨단 말이에요. 82살이면 언제든 자연사가 가능한 나이란 말이죠. 그래서 자유당이 엄청난 위기감을 느꼈었어요. 자연사하게 되면 민주당한테 안지체를 뺏길 수 있고, 또 비교적 젊은 조봉암이 30% 득표했다는 것은 위협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조봉암을 죽인 게 58년의 반격이라고 하는 겁니다. 58년에 조봉암을 죽이고요. 진보당 사건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 대한민국에서 정당이 해산됐던 게 딱 두 번 있었는데 공교롭게 두 번 다 진보당이에요. 한 번이 이승만 때, 한 번이 박근혜 때입니다. 둘 다 진보당입니다. 자, 이게 58년의 반격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가 그 조봉암을 간첩으로 몰면서 있잖아요. 조봉암과 비슷한 말을 하는 것은 이제 못하게 하는데 국가보안법을 개정해요. 58년에 국가보안법을 개정한 게 이사보안법 파동이라고 합니다.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때 좋은 선물 하나 준 겁니다. 이사보안법 파동이라고 합니다. 자, 이번은 58년에 있었던 거고요. 58년의 반격입니다. 답은 3번입니다. 48번 한번 볼까요? 금융실명결의 김영삼 때죠. 자, 일본은 박정희 대통령 때고요. 경복궁 중공했다. 1970년이고, 자, 이번에 OECD 가입했다. 선진국 클럽이라고도 하죠. 가입하자마자 바로 다음에 뭐 하죠? IMF 가입하게 되죠. OECD는 96년, IMF는 97년입니다. 그래서 샴페인을 너무 일찍 터뜨렸다라는 좀 조롱을 좀 받게 됩니다. 하자마자 바로 됐기 때문에. 자, 3번은 노무현 때입니다. FTA는 노무현 때, 노무현 이후입니다. 2004년에 있었던 것이고요. 나중에 이제 미국과 FTA가 논의가 되죠. 4번에 부터 체결이 되죠, 미국과. 자, 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추진했다. 1962년 박정희 대통령이 군사정변 일으키고 나서, 군사 쿠데타 일으키고 나서 군사정부 시기 때 했던 겁니다. 1962년에 300산업은 1공화국 때 말이에요. 원조 물자 세 가지 하얀 거, 밀, 설탕, 면화. 요거 이 원조 물자 가지고 그냥 재가공하는 수준의 산업이 발달했었던 게 300산업입니다. 자, 5번은 이승만 때고, 답은 2번입니다. 49번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줄, 경찰청은 뭐 40주기를 맞아서 신군부의 명령을 거부하고, 신군부, 군부는 박정희고 신군부는 전두환 말합니다. 자, 네 번째 줄에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이건 전두환이 대통령이 되기 전에 있었던 기구입니다. 일종의 전두환식의 비변사입니다. 전두환의 쿠데타가 가장 오래 걸린 쿠데타라고 하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죽었었던 12.16 사태부터 1979년 12.16부터 1980년 5.18 진압하고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5월 31일에 만들고,
그걸로 이제 권력을 장악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대통령이 8월에 출마해서 대통령이 되고 10월에는 개헌하고 난 뒤에 대통령이 다시 됩니다. 그래서 11대 12대 대통령을 하게 돼요. 두 번이나. 자, 가장 오래 걸린 쿠데타라고 합니다. 12.6 사태부터 10월에 새로운 개헌할 때까지 한 근 1년이 걸린 거니까요. 그 중에 있었던 겁니다. 대통령 되기 전에 있었던 게 국보위라는 겁니다. 국보위. 자, 1번과 2번은 6월 민주항쟁 때 있었던 것이죠. 이거는 전두환이 물러날 때 있었던 겁니다. 1987년 1987 체제라고 하죠. 자, 우리 4.19 혁명은 4월 체제 내지는 1960 체제라고 하고요. 5.18 민주화운동은 5월 체제 내지는 1980 체제라고 하고요. 6월 민주화운동은 6월 체제 내지는 1987 체제라고 합니다. 이게 대표적인 3대 민주화운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4월, 5월, 6월이요. 60년 체제, 80년 체제, 87년 체제. 그중에 87년 체제가 이제 성공을 해서 지금의 민주주의 국가를 만든 거죠. 지금의 민주주의 국가를. 3번에 봅시다. 5.18 민주화운동 관련 기록물이 유네스코 기록유산으로 등재됐습니다. 3번 맞고요. 4번, 5번은 4.19 혁명을 말합니다. 4.19 혁명. 의원내각제로 바뀌었다. 대통령의 진료갖고 일으킨 거죠. 그래서 대통령제 아닌 걸로 바꿉니다. 국회 중심제로 바뀌게 돼요. 의원내각제고 대학 교수단 시국선언문까지 발표되면서 대통령이 하야하게 됩니다. 4, 5번은 4.19고요. 자, 50번 볼까요? 사전으로 보는 공공정부. 한국과 헝가리 수교했다. 사회주의권과 수교한 게 노태우 때입니다. 노태우 때 북방정책을 말합니다. 노태우 때는 북한과의 관계도 많이 개선됩니다.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했다. 중국과도 수교했다. 중국과 수교할 때 대만과는 단교가 되는 겁니다. 중국, 소련과 수교한 게 이때입니다. 지금 같으면 중국과 소련과 수교한다라는 말을 했었다라고 하면 난리가 났겠죠. 이때는 그게 가능했었습니다. 자, 1번 봅시다. 남북조절위원회 박정희 때입니다. 1972년 7.4 남북공동선명. 개성공업지구 조성에 합의한 것은 6.15 공동선언 때 합의합니다. 6.15 공동선언 때 합의한 게 육로를 연결하자. 철도, 경의선, 개성공단, 금강산 면에서 이걸 그때 합의합니다. 그리고 실제 만든 게 노무현 때 만드는 것이고요. 3번에 봅시다. 14 남북공동선언 노무현 퇴임 직전에 있었던 겁니다. 2007년에 2차 남북 정상회담이라고도 하죠. 금강산 해로 관광은 6.15 공동선언 전에 물밑 작업을 하는 거 있었어요. 둘의 관계 개선을 꾀했었던 겁니다. 이 관계 개선을 기반으로 정상들이 만날 수 있었던 겁니다. 1998년에 있었던 겁니다. 그 뒤에 2년 뒤에 2000년, 새천년에 6.15 공동선언이 발표가 되죠. 자, 이번에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선명했다. 이게 노태우 때입니다. 유엔 동시 가입 직후에 남북한 기본협의서가 체결되고요. 남북 기본협의서가 기본을 지키고 살자라는 겁니다. 자, 기본협의서에서 한 발 더 나가서 국제사회 깡패는 되지 말자 한 게 비핵화 공동선언입니다. 다 1991년에 있었습니다. 비핵화 공동선언은 1991년 12월 31일이라고도 하고요. 1992년 1월 1일이라고도 합니다. 자, 그 해에 그때 있었던 겁니다. 답은 5번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드렸는데요. 자, 이 해설 끝에 번호마다 그 밑에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까요. 번호 클릭하면 필요한 번호 들어가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유튜브에다가 그 기본 심화 강의 있잖아요. 이론 강의를 이렇게 차근차근 올려놓으려고 하는데 그 올려놓으시면 그걸 보시고요. 그 강의에 대한 궁금증이 좀 있으신 분들은 그 윌비스 신광은 경찰학원이라는 곳에 들어오면요. 한국사 능력검정 시험 이제 강의를 찍기 시작을 합니다. 제가 그 영상을 참고하시면은 가장 쉬운 강의를 들을 수 있을 겁니다. 그 강의를 할 때 스토리텔링하고 제가 강의 간에 개념 간에 비교하는 걸 말씀을 많이 드리거든요. 개념 간의 비교가 잘 되면은 한국사가 암기 과목이라는 말하는 것을 상당히 많이 줄이거나 하지 않을 겁니다. 암기할 내용을 적어도 반이고요. 많게는 10분의 1이 아니라 10분의 1로 줄일 수 있을 거예요. 10분의 1로. 제가 공부할 때 썼던 방법이기도 하고요. 그걸 학생들한테 전파를 좀 해드리고 있는데 그걸 제가 강의할 때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궁금하신 분들은 윌비스 신강원 경찰학원으로 들어오셔갖고 그걸 확인을 좀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능검 강의를 시작을 합니다. 이 강의를 듣는 분들은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시험 보느냐 고생 많으셨습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